돼지꿈 다시 2 오정희 우화소설 파트 3 이 왼수 같은 나의 가족. 어딘가에 얼마든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다른 삶. 자신의 내재된 자신도 미처 모를 깜짝 놀랄 힘에 대한 기대와 환상을 벌인 지 오래였다. 맞불 지르기. 남편은 토요일인 어젯밤, 아니 오늘 새벽 2시에 고주망태가 되어 귀가했다. 인사불성 상태에서 넘어졌는지 부딪혔는지 바지 무릎이 찢기고 왼쪽 볼에 심하게 긁힌 자국을 낸 지 일주일도 안 된 터였다. 그때도 다시 술을 마시면 성을 갈겠노라고 돌아가신 부모님까지 쳐들어 맹세를 했던 것이다. 엊그제는 문상을 가서 늦도록 있느라 술을 피할 수 없었다고 했다. 아침에 풍치가 솟느니 몸살 기운이 드느니 하더니 오늘은 또 무슨 불가피한 제목의 술이란 말인가? 겉옷과 양말을 벗기며 내가 작심 사흘이니 의지 박약이니 하며 거칠게 나무라자 남편의 대꾸는 예외 없이 당신은 남자를 몰라였다. 생존 경쟁이 치열하다지만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짐을 진 남자가 자기뿐인가? 취한 중에도 세상 짐을 혼자 진 듯 비장하게 내뱉는 것이 우스웠다. 술 좀 그만 마시라거나 건강을 생각해서 아침 등산이라도 하라거나 사춘기에 접어들며 매사 불만이고 호시탐탐 반항하려 드는 아들에게 신경을 좀 쓰라고 말하면 그의 대꾸는 한결같이 당신은 남자를 몰라였다. 하긴 아들 없이 딸만 셋인 집에서 더욱이 일찍 아버지를 여의어 홀어머니 밑에서 큰 내가 술꾼에 대해서라면 몰라도 어찌 남자에 대해 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막내딸인 내가 7살 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은 희미하게 바래졌지만 성격이 깐깐하고 까다로운 분이었다는 말은 어머니로부터 누차 들어왔다. 할머니 역시 성정이 불같이 급하고 대센 분이었다고 했다. 시집살이가 고되어 여자로 태어난 억울함, 아들을 못 낳은 서름이 컸던지 어머니는 우리 자매들을 기르며 약사, 선생, 간호사 등 확실한 평생 직업을 갖고 남자 못지않게 자유롭게 살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셨다. 세상만사 내던진 듯 내 활개를 펴고 드렁드렁 코를 고는 남편을 밉살스럽게 흘겨보며 기껏 술꾼의 마누라로 속절없이 일생을 보내려고 가난한 어머니를 고생시키며 대학 공부를 했던가 한탄했다. 결혼 초부터 술에 대한 그의 심상치 않은 애호를 의심했어야 했다. 그러나 활명수만 마셔도 얼굴이 핫핫하게 달아오르고 가슴이 벌렁거리는 체질의 내가 어찌 술꾼의 포즈, 습관적인 과대망상, 허장성세를 상상할 수 있었겠는가. 말끝마다 남자를 아느냐고, 남자들이 살아야 하는 세계의 치열함과 외로움을 아느냐고 비장한 폼을 잡는 당신은 그렇다면 여자를 아는가? 여자들이 살아야 하는 세계의 답답함과 폐쇄성, 그리고 숨은 불씨처럼 때때로 참을 수 없는 자기 모멸감과 은밀한 탈출의 꿈틀거림을. 바람 센 날이면 젖은 머리 말리는 척 창문을 활짝 연 베란다에 서서 긴 머리카락을 하염없이 날리며 밖을 내다보는 것. 낙엽 쌓이는 가을길, 눈 내리는 겨울바다를 보고 싶어하는 것 따위를 당신은 유치한 소녀적 감상이라고 비웃지만 그것이 이미 어찌해 볼 수 없는 삶의 절망감, 생활에 대한 회의의 조용한 표현인지를 모를 것이다. 나는 자신이 인간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쯤은 알고 있다. 그러나 은혜 모르는 건 머리 검은 짐승뿐이고 사람은 동물이되 거짓말을 할 줄 아는 유일한 동물이라는 것쯤은 안다. 남자의 세계, 그 어려움과 외로움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10여 년을 함께 산 남편이 상황과 편의에 따라 폭군과 아들의 배역을 적절히 임의로 연출하려 든다는 것. 집에서 아무리 치열한 싸움판을 벌였어도 문을 나서는 순간 까맣게 잊어버리고 점심을 뭘 먹을까에 대해 3번쯤은 생각하고 땅거미가 질 무렵이면 술 생각으로 목이 칼칼해진다는 것쯤은 안다. 또한 주색잡기를 한데 묶어 한 단어로 쓰이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안다. 진짜 술꾼이라면 결코 주와 색잡기를 병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술꾼 마누라 10여 년에 얻어낸 결론이다. 술이 좋아 사람이 술을 마시고 술이 술을 마시고 술이 사람을 마시는 판에 어찌 다른 짓을 생각할 겨를이 있겠는가. 술을 끊게 하려고 비방을 얻어 약을 지어 먹였더니 죽어버리라던가 호랑이 뼈를 갈아먹고 심지어 사람 뼈를 먹였다던가 하는 황당하고 엽기적인 얘기들을 떠올리며 한숨을 푹푹 쉬다가 밖으로 나왔다. 해장국 거리라도 사올 요량이었다. 아파트 입구 가게 앞에서 아랫집 영희 엄마를 만났다. 현희 아빠 약주 많이 하셨지요? 잘 들어가셨나요?
나를 보고는 유난히 반색을 하며 호호 웃더니 귓속말로 수군거렸다. 오늘 새벽에 글쎄 우리 옆 통로 3, 4호 라인 있잖아요. 철이네 집 말이에요. 현이 아빠가 그 집 배를 눌러서 철이 엄마가 잠결에 열어주고는 남편이 또 고주망태구나 싶어 그냥 방으로 들어가 잤대요. 그 집 아빠가 술고래인데다가 철이 엄마가 술 냄새를 너무 싫어해서 취해 들어오면 방에 들이지 않는 까닭에 그냥 마루에서 자는 습관이래요. 그런데 뒤늦게 철이 아빠가 들어와서는 마루에서 주무시는 현이 아빠를 깨워서 한바탕. 술꾼끼리는 그래도 양해가 되는 모양이라는 말을 채 듣지 않고 나는 수퍼로 들어갔다. 소주 이쇼들이 한 병 주세요. 이쇼들이 다짜고짜 내 입에서 나온 것은 20여 년 동안 까맣게 잊고 있던 말이었다. 우리 집 아랫방에 새해 들어 살던 상이군이는 늘 벌겋게 취한 얼굴로 어린 딸에게 이쇼들이를 사오라고 고함을 치고는 했었다. 과일주를 담그시려나 봐요. 주인이 진열장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돛병짜리 소주를 꺼냈다. 해장국거리를 사려 했던 부식가게 앞을 코웃음을 치며 지나쳤다. 벌써 아파트 안에 쫙 소문이 퍼졌을 것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생결탄, 100병전을 버리는 거다. 소금 한 접시와 소주병을 들고 남편이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진짜 술꾼은 안주를 먹지 않는다고 했다. 옛날에 상해군인도 소금을 안주로 해서 소주를 마셨더랬다는 기억이 떠올랐다. 문 열리는 기척에 눈을 뜬 남편이 소주병을 보고는 놀라 일어났다. 나는 무겁게 병을 쳐들어 소주를 입에 부어넣었다. 남편의 눈이 커다래졌다. 무슨 짓이야? 당신 그거 물이지? 나 겁주려고 공갈치는 거지. 죽으려고 그래? 뻗치면 되받아 친다는 수가 바둑에 있던가? 손잡힌 뽐에 있던가? 뱃속이 뜨겁게 달아오르자 남편의 얼굴이 돈짝만하게 소뚜껑만하게 멀어지고 가까워지며 나는 자꾸 비실비실 웃음이 나왔다. 결혼 반지. 일요일 낮 우리 부부는 육천 조카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길이 막힐 것을 예상하고 충분히 시간을 잡았건만 식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예식이 시작된 뒤였다. 두 사람의 애정과 믿음이 금강석처럼 단단하고 변함없으리라는 표시로 주례의 지시에 따라 신랑 신부가 반지를 교환하자 예식은 이미 파장 기세였다. 훈계와 덕담으로 일관된 주례사를 듣는 둥 마는 둥 장례는 결혼식을 빌미로 해서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의 수인사와 객담으로 술렁대었다. 색시집에서 혼수품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바람에 다이아를 옥으로 준비했다가 캐럿으로 바꿨다지 뭐예요? 뱁스가 황새에 따라가다 어쩐다는 식으로 있는 집하고 혼사 맺는 것도 힘들다고 신랑 엄마가 속을 태웁디다. 다이아로 목걸이, 귀걸이, 반지 세트를 했는데 옆자리에서 수군거리는 초로의 부인네들은 육촌 동서의 친구들인 모양이었다. 세태 따라 결혼식 풍습도 달라지는가? 신부가 걸어 들어가는 통로 양옆으로 생화, 카네이션 송이들이 흐드러지게 깔리고 신부가 입은 드레스는 어느 여왕의 대관식 의상이 그러하랴 싶으리만큼 호화롭고 우아했다. 식사를 곁들인 예식이 끝나고 나니 어느새 짧은 늦가을 해가 살빛했다. 모처럼 남편과 함께 나온 길이고 가까운 백화점에서 세일을 한다는 정보를 염두에 두었던 터라 나는 내키지 않아 하는 남편을 이끌고 가서 얇은 털조끼와 모직 바지를 샀다. 요샌 결혼식 풍속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훨씬 호사스럽고 화려하고. 신부의 드레스며 크고 화사한 부케, 꽃길 등을 떠올리며 내가 말하자 남편은 쓸데없는 허례허식이고 과소비 풍조야 한마디 하고는 입을 다물었다. 돌아오는 길도 예외 없이 복마전이었다. 근 1시간 반을 차 안에 갇혀있는 동안 나는 내내 뒤틀리는 심사를 다스리기 어려워 명치끝이 뭉친 듯 불편했다. 오랜만에 멀고 가까운 친척들을 만나 반가웠고 만족할 만큼 싼 값에 좋은 물건을 샀다. 가을 날씨 또한 더없이 좋았다. 그런데 이유를 꼭 집어낼 수 없이 편편찮은 심사는 무엇인가. 식구들대로 각각 한껏 게으름을 피우는 일요일인데다 결혼식 시간에 대기 위해 제대로 치우지 않고 나간 집 안은 어수선하기 짝이 없었다. 아이들끼리 차려 먹고 그대로 둔 점심 식탁을 치우며 짜증기 가득한 얼굴로 아이들을 나무랐는데 어느새 옷을 갈아입은 남편은 거실 소파에 길게 누워 텔레비전을 틀었다. 집이 제일 편하다니까. 일요일은 피해서 결혼식이 있었으면 좋겠어. 대강 치운 다음에 누워요. 지저분한 게 보이지도 않우? 나는 그가 깔고 누운 소파 위의 신문을 빼내며 눈을 흘렸다. 비뚤어진 것, 흐트러진 것을 못 참고 자기 주장이 유난히 강하던 남편이었다.
그와 반대로 나는 털털하고 덤벙대는 데다가 성질이 몹시 급한 편이어서 충돌이 잦았다. 그런데 제 아무리 사나운 성질도 40곡에 넘으면 한풀 꺾이기 마련이라던 어머니의 말씀이 맞았던가? 40이 넘자 싸울 일이 없어졌다. 남편은 월급 봉투부터 아이들 교육 문제, 집을 사고 파는 일에 이르기까지 당신 뜻대로 따르겠노라는 순한 양이 되었다. 30대 후반까지의 치열한 싸움이 결국 이러한 형태의 평화를 위한 것이었던가? 중년에 이른 우리 친구들끼리 하는 말, 젊어서는 제왕 노릇을 하더니 늙어가면서는 아들 노릇까지 하려 든다거나 노후가 걱정되어서라도 마누라한테 잘 보여야지 자칫하면 늙음하게 찬밥 신세가 된다는 걸 남편들 자신이 깨닫기 때문이라거나 도 있고 싸움이 없는 상태가 편안하기는 해도 그것이 정열과 서로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는 늙음의 과정인가 생각하면 쓸쓸해지기도 하는 터였다. 그런데 오늘따라 남편의 느긋하고 무심한 몸짓이 왜 이리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소치로 보이는 건지. 뭐 좀 시원한 거 없어? 음식이 짰나? 자꾸 갈증이 나는군. 남편이 길게 기지개를 켜며 말했다. 나는 과일을 꺼내 깎으며 아이들을 불렀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부드럽고 정겨웠다. 나는 그 뜻을 충분히 알았다. 막 결혼한 한 쌍의 부부를 보고 온 터라 세상 우리의 결혼 무렵이 돌이켜지고 어느새 16과 14살 나기의 부모가 되어 있는 우리 자신이 또 여름날의 미루나무처럼 싱싱하게 자라는 아이들이 신기하고 대견한 것이리라. 냉장고에서 꺼낸 배는 달고 시원했다. 남편은 연신 시원하다, 달다 하며 먹는데 나는 답답하게 뒤틀린 가슴이 풀리지 않았다. 우리 결혼한 게 벌써 20년 가까이 되지. 허참 어느새. 세월이 너무 빨라요. 언니네는 4달이 은혼식이랍디다. 그래서 다이아 1캐럿짜리하고 모피코드를 해달라고 형부한테 그랬대요. 당신 언니는 그 허영심이 문제야. 다들 정신이 썩었다고. 그까지 다이아 반지와 모피가 무슨 소용에 닿는다고. 무심히 내뱉은 말에 남편이 낯색을 달리하며 언성을 높인 것은 뜻밖이었다. 웃던 낯에 침 받은 꼴이 된 나는 무한함을 가리노라 어색하게 웃으며 농담조로 얼버무렸다. 남의 부부 일에 당신이 왜 흥분을 하오? 내가 해달라면 불벼락을 맞겠네. 난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생긴 건지도 몰라. 내 사전에 그런 건 없다고. 다이아를 본 적도 없다니. 그런 새빨간 거짓말 말아요. 당신 큰형수, 작은형수, 막내 제수, 조카 며느리들까지 다 꼈습니다. 당신 사전에 없다고 내 사전에서도 빼란 말은 말아요. 오늘 장가간 영웅만 해도 그렇지. 그 집 형편이 우리보다 훨씬 못한데도 며느리한테 다이아 세트로 패물을 누구는 누구만 못해서 18금 반지 하나 얻어끼고 말이 말을 낳는다던가 그럴 작정이 아니었는데 녹음기 틀듯 생각지도 않던 말들이 줄줄 나오고 서러움으로 격앙된 감정의 눈물이 쏟아졌다. 어미의 눈물을 본 딸이 덩달아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에게 단호히 말했다. 모피코트는 이 다음에 내가 해드릴 테니 오빠는 다이아 반지를 맡아. 아들이 슬며시 손을 잡으며 10년 후에는 해드릴 수 있노라고 말했다. 나는 이게 바로 코미디로구나 하는 생각에 푹 웃음이 터졌으나 마음과는 달리 눈은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눈물이 멎지 않았다. 다이아 반지가 그렇게도 소원이면 내 금리빨이라도 빼서 해주지. 당장 같이 나가자고 얼결에 앞뒤 헤아리지 않고 언성을 높였다가 뒷수습을 못한 남편은 당장 나가자는 말과는 달리 안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다. 남편 쪽에서도 어이가 없었을 테지만 자신이 생각해도 우스운 일이었다. 살아오면서 여지껏 단 한 번도 다이아 반지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다이아 타령을 하며 울고 있는 지금도 그랬다. 보석이란 내겐 그저 빛이 나고 색깔 고운 돌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참새 눈꽃만한 다이아 정도 장만하지 못할 정도의 형편도 아니었다. 젊은 시절 그가 적비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던 것이 높고 맑은 기장으로 여겨져 18금 반지 하나씩 나눠 낀 결혼이 자랑스럽고 그리 행복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정말 모를 일이었다. 다이아 반지를 갖고 싶다는 욕망이 천만 없으면서도 행여 남편이 사온다 해도 그 길로 되물릴 것이 분명한데도 나이 들어가면서 어른 노릇을 해야 할 처지에 결혼식에만 갔다 오면 한바탕 남모를 속병으로 편편찮아지고 심술을 부리고 싶어지는 심사는 나도 모를 일이었다. 다이아 반지란 사랑하는 신부에게 변변한 예물 한 가지 해줄 수 없이 가난했던 남편에게도 역시 부끄러움이고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을 알 만큼 함께 오래 살아왔으면서도 그랬다. 나는 누구일까?
아홉국에 밥을 두어 술 말아 먹어치운 아들이 내게 물었다. 물 있어요? 냉장고 안에 물병이 있는 걸 모르지 않을 터였다. 있다 있어. 왜? 성마르게 터져 나오려는 거친 대꾸를 누르며 나는 잠자코 물을 따라주었다. 오늘이 모의고사 보는 날이고 시험 치는 날 아침 아이 기분을 상하게 해선 안 되기 때문이었다. 깨워달라는 시간보다 10분 늦게 깨웠다고 동동대던 딸은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연신 머리와 발을 까딱거리며 밥알을 새고 있다. 빨리 먹으라는 체근도 듣지 못하는가 보았다. 나는 그의 이어폰을 잡아 뺐다. 도깨비 북장단 같은 소리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고도 골이 터지지 않니? 오히려 잡음이 없어져요. 빨리 먹고 가거라. 늦지 않게. 후딱후딱 얼른. 딸아이가 을에 이어질 내 말을 냉큼 되뇌며 이어폰을 다시 꽂고 허겁지겁 밥을 먹었다. 현관문을 나서는 아이를 몇 번이고 불러 세워 손수건, 신발주머니, 도시락 가방을 건네주며 나무랐다. 이렇게 칠칠 맞고 정신이 없어 시집가서 살림하고 살겠니? 전 시집 안 가요. 누굴 고생시키려고? 무쪽 자르듯 분명하고 당당한 대답에 나는 괜히 통쾌해졌다. 좀 전 당당히 물을 요구하던 아들에게서 느꼈던 굴욕감 때문일지도 몰랐다. 나는 아이들과 남편에게 종종 어미를 종처럼 부리려 한다고 농담처럼 말하곤 했지만 그건 빈말이 아니었다. 커다랗고 뻣뻣한 운동화 짝을 한없이 문지르며 빨 때, 방마다 널린 이부자리를 갤 때, 특히나 텔레비전을 보며 히히 낙낙하는 가족들 앞에서 엉덩이와 등허리를 보이며 엎드려 걸레질을 할 때면 설명하기 힘든 굴욕감을 느끼곤 했다. 그것은 아마 아이들이 내 키보다 더 자라면서부터였을 것이다. 어미를 수족처럼 부리려 드는 이제 청년티가 나는 아들에게 때때로 성적인 모욕감마저 느끼면서도 남편의 그러한 요구는 당연시 여기는 것은 아마 내가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다는 계산이거나 인습의 편안함 때문일 것이다. 아들에 대한 사랑이 결코 남편에 대한 그것에 뒤질 리 있겠는가. 아이들이 나가고 난 뒤 10시가 다 되어 남편이 잠옷 차림으로 방에서 나왔다. 출장지에서 어젯밤 늦게 돌아온 그는 오후 늦게 회사에 얼굴만 내밀면 된다고 했다. 거실로 나오면서 그는 라디오부터 눌러 껐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며 켜놓은 FM 희망음악이었다. 내가 듣기 위해 켜놓았다는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태도였지만 곡목도 모르고 멜로디를 따라가며 듣던 것도 아니어서 아쉽지 않았다. 아침 시간, 혼자 있는 시간에 들리는 가벼운 음악이란 벽에 걸린 그림처럼 관습적인 것이었다. 그는 집에 돌아오면 조용하고 편안하기를, 방해받지 않기를 바랐다. 꽹꽹, 꾀갱꽹꽹. 집 뒤편 대학 쪽에서 요란한 꽹과리 소리가 들렸다. 에그 저놈의 소리, 시도 때도 없이 두들겨대네. 어젯밤 내내 소란이더니. 나는 거칠게 내뱉으며 눈을 흘겼다. 벌써 며칠째인가 저물기 전부터 시작된 꽹과리. 북소리는 자정 넘어서도 그치지 않았다. 구슬하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다. 어릴 때 동네 부자들이 안태굿이나 재수굿을 사흘, 닷새씩 쉴 짬 없이 하던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엊그제 반성회 때 그의 요즘도 굿하는 집이 있나 보지요? 했다가 좌중에 웃음을 샀었다. 굿이곤 아주 큰 굿이지요. 대학생들이 통일 대동굿을 하는 거래요. 모인 주민들은 차례로 학교 측에 전화를 하고 쫓아 올라가 항의를 해도 소용없더라고 맥없이 웃었다. 깊은 밤의 북소리는 얼마나 멀리 가고 크게 들리는지. 세상에 지들만 사나. 자정이 넘도록 꽹과리 두들겨대는 강심장이나 몰상식을 이해할 수 없어. 축제 때인 모양인데 젊은 애들 기분도 이해하구려. 남편이 시큰둥하게 대꾸했다. 보리빵과 야채 샐러드, 오렌지 주스로 아침 식사를 마친 그가 신문을 뒤적이며 쉬 일어날 기색을 보이지 않자 나는 가스레인지에 찬물을 얹었다. 물이 끓자 커피를 진하게 타고 녹차를 우렸다. 녹차 잔을 받은 그가 내 잔을 보고 마치 독약을 보듯 얼굴을 찡그렸다. 살금살금 늘어나는 허리 사이즈 때문에 설탕을 끊는지는 오래였고 크림도 좋지 않다고 해서 블랙으로 마시는지 여러 달째였다. 커피 대신 녹차를 마시는 남편의 표정이 뭘 뜻하는지 알았다. 한때 일종의 지적행위, 멋으로까지 보이던 흡연이 금연운동이 확산됨에 따라 야만적이고 무식한 작태로 보이게 되는 시각의 변화를 나 역시 경험하는 터였다. 가벼운 식사, 가벼운 운동, 가벼운 기분, 위장이든지 머리든지 자극이 강하고 무거운 것은 중년 이후 금물이라고 했다. 신문을 읽는 그와 마주 앉아 어제 읽다 둔 책을 펴들었으나 내용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분명히 전날 읽은 안면도 생소하긴 마찬가지였다. 형편없는 기억력과 집중력 탄만은 아니었다.
평일 오전 이렇게 느긋이 그와 마주 앉아 무언가 한다는 일에 익숙지 않기 때문이었다. 날씨가 좋은데 커튼이나 뜯어 빨까 아니면 이불 호청을 뜯을까. 두서없는 궁리로 집안을 휘둘러 보다가 식탁 위쪽 벽에 나란히 걸린 시부모의 사진에 눈이 멎었다. 퇴색한 흑백의 옛 사진 두 장이 벽에 걸리게 된 것은 몇 해 전부터였다. 충효의 가치가 강조되고 가운짓기 운동이 한창이었을 때 남편은 느닷없이 부모님의 사진을 걸어야겠다고 말했다. 옛날 분들이었고 일생 동안 그날그날의 생존에 급급한 가난하고 고달팠던 삶이었던지라 변변한 사진이 있을 리 없었다. 우정 큰댁 앨범을 뒤져 증명사진을 구해 확대한 것이었다. 아이들은 이제부터 우리 집에서 제사를 지내느냐고 물었었다. 큰댁에서 지내는 제삿날에나 보던 조부모의 사진이었던 때문이었다. 남편이 효자가 못 되었듯이 나도 순종하는 며느리가 아니었다. 평생 생선 함지 않고 시장 바닥에서 살았지만 말끝마다 내가 배웠으면 기말란 박사만큼 되었을 것이다 하면서 학력만 높을 뿐인 며느리의 변변치 않은 배움과 성취를 빈정대던 성정 사납고 대센 시어머니를 나는 좋아하지 않았다. 40을 못다 채우고 돌아가셨다는 시부와 70이 넘어 돌아가신 시모는 부부라기보다 모자간으로 보였다. 이 사진들의 다른 식구들은 별반 눈길도 주지 않게 되었지만 나는 식탁에 앉을 때마다 새우젓도 앓는 아이 반찬이라며 밀쳐놓던 시어머니의 눈길, 며느리 규모 없고 해픈 살림손을 나무라는 생전에 사나운 눈길을 느끼곤 하였다. 남편이 손을 들어 파자마 왼쪽 가슴께를 더듬는 신용을 하자 나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냉큼 일어나 담배와 라이터, 씻어놓은 재떨이를 가져와 그의 앞에 놓았다. 식구들의 몸짓과 표정, 눈빛에 따른 반사적 행동이었다. 늦은 아침 햇살은 밝고 환했다. 뒷산에선 마냥 아득하게 뻐꾸기가 울고 어느 집에선가 단조로운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 식어가는 차의 향기. 일순 나는 우리가 은퇴한 노부부의 배역을 맡아 한가롭고 평화로운 노년을 연기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착각에 빠졌다. 평화란 자연스러운 습관의 길들임의 다름 아닌가라는 생각도 스쳐갔다. 그의 존재가 태산같이 앞을 막아 뭔가 나대로의 하루를 시작하지 못한다는 내 마음속의 조바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에게 물었다. 차 더 드려요? 나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찻잔에 나머지 찬물을 다 부었다. 그리고는 여전히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는 그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안경을 쓰지 않은 그의 얼굴은 조금 낯설었다. 얼마 전부터 그는 장글치를 볼 때 안경을 벗어야 했다. 돋보기를 써야 하는 노안이 되었다고 우울하게 말했을 때 나는 이젠 근시 안에서 벗어나 사물을 멀리서 보라는 뜻이 아닌가 라고 위로했었다. 시선을 느꼈던가 그는 눈을 들어 왜? 하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30대까지는 말처럼 열심히 뛰고 그 뒤로 50살까지는 소처럼 참고 65세까지는 개처럼 천대받고 그 다음부터는 원숭이처럼 흉내내면서 사는 거래. 나는 어디선가 주워들은 엉뚱한 말로 둘러댔다. 남편이 피식 웃었다. 참 영희 혼자는 어떻게 됐지? 한가하고 무료한 늙은 부부들처럼 대화는 종작 없고 두서 없었다. 영희란 큰댁 조카였다. 궁합이 안 맞아서 형님이 꺼리세요. 하긴 궁합을 보나 안 보나 어차피 결혼은 도박이지 뭐. 그런가? 당신은 도박을 해서 딴 셈인가 잃은 셈인가? 글쎄 본전치기나 될라나 모르겠네. 그래서 다음 세상에서 또 만나고 싶어? 슬며시 장난기가 동한 듯 빙글빙글 웃으며 말하는 남편에게 아니라고 강하게 도리질까지 해댄 것에 당황한 것은 오히려 내 쪽이었다. 차생이 있다거나 윤회를 믿는 바 천만 아니면서 마치 오래 생각해 온 것처럼 반사적으로 튀어나온 말은 나 자신에게도 뜻밖이었다. 감정 표현에 서툴고 수줍음이 많던 남편은 결혼 초 퇴근 때마다 루즈를 사다가 주머니에 넣어주곤 했다. 싸구려 제품들이어서 향은 독하고 촌농처럼 윤기 없이 찐득거렸다. 빨강, 주홍, 꽃, 자줏빛 색깔은 어찌 그리 진하고 화사했는지 그의 애정과 행복감의 서툰 표현들 그리고 아이들, 삶, 가팔랐던 현실들 매일 되풀이되는 일상이 지겹다는 생각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그것이 또한 구원이 됨을 수렁과도 같이 끌어들이는 권태와 무의미와 우울에서 모르지 않았다. 어디선가 얼마든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다른 삶, 자신에 대해 내재된 자신도 미처 모를 깜짝 놀랄 힘에 대한 기대와 환상을 버린 지 오래였다. 감사하는 것과 행복하다는 것이 반드시 같은 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감사하며 자족하고 살아온 날이었다.
인생이 우리에게 그다지 많은 것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인생에는 얼마나 많이 원치 않는 복병들이 숨어 있는가를 알기 때문이었다. 독신자의 자유와 고독을 선망한 적도, 여자됨에 크게 억울해한 적도, 가족으로 맺어진 관계들에 크게 실망하거나 절망한 적도 없었다. 아침이면 가족들이 저마다 나간 후에야 비로소 큰 숨을 쉬고 휴 해방감을 느끼는 것은 단지 습관일 뿐이었다. 누구라도 그렇지 않겠는가. 웃음기가 슬며시 사라지고 뭔가 복잡한 빛이 어리는 그를 향해 나는 역공을 폈다. 한번 갔던 길을 벗어나 다른 길로 다른 장소로 가보고 싶은 것과 같이 당신 솔직히 말해봐요. 날 다시 만나고 싶어요? 부부로 살고 싶어? 남편이 안경을 찾았으며 대꾸 없이 큰 소리로 허허 웃었다. 마음을 감추는데 능숙하지 못한 그는 곧잘 어색한 웃음으로 얼버무리는 버릇이 있었다. 아내의 상자. 수술 동의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나는 그저 참담하기만 한 심사였다. 고생하던 사람이 살만해지면 변을 당한다더니 바로 아내를 두고 한 말 같았다. 수술은 내일 아침 8시였다. 앞으로 13시간이 남아있었다. 피차, 고아나 다름없는 처지라 맨몸으로 만나 식도 못 올리고 살아온 15년이었다. 삼양동 무허가 판자촌에 사글세로 시작하여 문간방 살이만 10년을 했다. 그동안 새 아이가 태어났고 몇 군데 유수 기업체에 스카우트되어 옮겨 다닌 끝에 조그만 집을 장만하게 되었을 때 아내는 얼마나 기뻐했던가. 아이들도 이삿짐이 널려진 구둣발 자국의 어지러운 마루에 발락 누우며 이게 우리 집이야 했고, 아내는 허술한 마룻바닥이 삐걱대거나 구들장이 꺼지도록 아이들이 뛰고 놀아도 말리지 않았다. 은사는 내게 대학에 남기를 권했었으나 나는 아내를 더 이상 고생시킬 수 없어 하는 수 없이 기업체에 취직한 것이 결과적으로 역시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다. 지난 5년 동안 30평, 북향집이 45평으로 50평으로 이제는 70평 남향집이 되었다. 냉장고도 들여놓고 카펫도 깔았다. 그러나 아내는 우리가 처음 살림을 시작했을 때보다 훨씬 늙었을 뿐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가정부도 없이 새 아이들 치닥거리에 고달픈 아내가 안쓰러워 세탁기라도 사자고 하면 아내는 사람 몸도 기계나 한 가지니 안 쓰면 녹이 쓴다고 펄쩍 뛰었고, 고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먹고 옷은 평화시장에서 사다 입혔고 백화점은 아예 못 가는 데인 줄 알았다. 내가 얼마 전 골프채를 들고 들어왔을 때는 차라리 슬픈 표정이었고 시위나 하듯 아이들과 새벽이면 줄넘기를 했었다. 나는 이런 아내를 두고 지나치게 알뜰해서일까? 아니면 중년 여인의 갈증과도 같은 재물에 대한 탐욕 때문일까 생각하곤 했다. 아닐 것이다. 아내는 우리가 한참 어려웠을 시기에도 돈 때문에 주눅이 들지 말고 씩씩하게 삽시다. 누군 하루에 9끼 먹는답디까 하고 나를 위로했다. 나로 말하면 뼈 빠지게 일한 대가로 내 가족을 안락하고 편안하게 해줄 의무감을 가지고 있었고 생활을 즐길 권리도 있었다. 오히려 먹을 걱정, 학비 걱정을 해결하느라 조금도 젊은이답지 않게 보낸 지난 세월과 남의 문간방에서 기를 죽이며 살아온 세월을 보상받고 싶었다. 병실로 돌아온 나는 아내에게 내일 수술이 있어 가벼운 것이니까 며칠 쉬는 셈만 쳐요 라고 말했다. 아내는 말없이 웃었다. 그러나 아내도 자신의 병이 여태껏 우리가 믿어온 것처럼 만성 소화불량이 아닌 암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부탁이 있어요. 집에 전화를 해서 큰애더러 내 장롱 맨 밑서랍에 파란 보자기로 싼 상자가 있으니 갖고 오라고 해요. 아,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기억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이사를 많이 다녔고 이사 때마다 아내는 제일 먼저 그 와이셔츠 상자를 챙겼다. 혹 내가 넘겨다 보며 뭐냐고 물으면 아내는 황급히 그것을 내 눈에서 감추곤 했다. 매번 그랬다. 리어카 하나로 족한 이삿짐들 틈에서도 패물함을 다루듯 그것을 확인하곤 했다. 일기일까? 옛날 처녀 때의 사진이나 편지 묶음일까? 아직도 잊지 못하는 옛 연인의 편지들일까? 짧은 순간이었지만 텔레비전, 라디오 드라마, 신문 소설 따위에서 익혀오고 길들여진 연상들이 나의 머릿속을 빠르게 지나쳤다. 그러나 이 마당에 용납되지 못할 것이 무언가. 지난 15년 동안 아내가 설령 나 아닌 다른 남자의 모습을 품고 살았다 해도 그것은 15년 동안의 고생과 목전에 둔 생사의 절박함과 충분히 상쇄될 수 있으리라. 딸애가 예의 그 상자를 갖고 들어오자 아내는 그것을 받아들고서 쉽게 열어보려 하지 않았다. 그리운 듯 자꾸만 어루만지기만 할 뿐이었다. 나는 아내가 마음 놓고 그것을 열어보도록 잠시 등을 쥐고 창밖을 내다보다가 병실을 나왔다. 그러나 아내는 나를 불러 세웠다. 이거 기억나세요?
나는 아내의 손에 들린 것을 보자 무어라 꼬집어 말할 수 없는 감정으로 얼굴이 화끈 달았다. 그것은 등판을 커다랗게 덮기운 누렇게 찌든 러닝 셔츠와 자취방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쭈그리고 앉아 서툴게 깊고 또 기웠던 빛바랜 무명 팬티였다. 그것은 몇 권의 책과 함께 아내에게 싸들고 왔던 옷의 전부이기도 했다. 아내는 멍청하게 서 있는 내게 넘칠 듯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젠 수술이 겁 안 나요. 난 확실히 살아날 수 있어요. 지난 15년 동안 이것은 내게는 교훈이었고 맨몸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순수한 애정과 정신으로만 살았던 때를 일깨워 주었어요. 단 한 벌의 속옷만으로 당신이 내게 왔을 때처럼 용감하게 수술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가을 여행. 추석이 지나자 가을이 한결 깊어진 느낌이었다. 넓지 않은 뜰에 한 귀퉁이를 차지한 은행나무에서는 누릿누릿 물든 나뭇잎이 후루룩 떨어져 내리고 하늘은 날로 푸르게 높아갔다. 가을은 안개와 과일이 농익은 계절이라고 읊은 시인이 누구였던가. 그게 벌써 30년 전의 일인가. 여고 시절 폐를 한쪽 잘라냈다는 소문이 있던 총각 영어 선생은 가을을 노래한 영시 원문을 칠판에 적어놓고는 말없이 오랫동안 창 너머 코스모스 핀 교정을 내려다보곤 했었다. 고독하고 병약해 보이는 그의 프로필에 여학생들은 덩달아 가슴앓이를 했다. 가을, 코스모스, 끝없는 그리움과 방랑의 유혹으로 가슴 앓던 먼 옛날의 얘기였다. 수키는 마루 끝에 걸터앉아 빨랫줄에 가득 널린 빨래를 보며 마냥 한가로운 감상에 빠져들었다. 투명하고 건조한 대기와 밝은 햇살을 받아 말라가는 빨래를 보는 마음은 어찌 그리 줄 끊긴 연처럼 한여로운가. 연년생으로 새 아이를 낳아 기르던 한없이 바쁘고 고달팠던 시절에도 그녀는 여성 잡지의 독자 문예란에 주부의 행복이란 결국 햇빛과 바람에 말라가는 빨래의 깨끗한 냄새 같은 게 아닐까 하는 내용의 산문을 투고했을 만큼 가정의 일과 나날의 햇빛을 축복처럼 겸허히 받아들였다. 그러나 자신의 지나온 날들이 오로지 감사와 행복으로 가득 찬 것이었을까. 수키는 씁쓸히 고개를 저었다. 일상의 순간순간 비수처럼 번뜩이는 우수라든가 허무감, 배왕감 따위를 감정의 사치로 그리고 내색하지 않고 혼자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자신을 훈련시켜 왔을 뿐이다. 누군들 한 가닥 바람에 기대는 마음, 함께 흐르는 마음이 없으랴.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40살을 훌쩍 넘겨버린 이제서 왜 이렇게 지난 세월이 돌이켜지는지. 대학 2학년인 딸아이와 고등학교 2학년과 1학년인 두 아들이 집을 나가고 아침마다 문 앞에서 클렉슨을 누르는 회사 승용차를 타고 남편이 출근하고 난 뒤 어수선하고 텅 빈 집안을 둘러보느라면 그것이 바로 볼품없이 후줄근하게 껍질만 남아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으로 보여 자꾸만 무언가 억울하고 적막한 생각에 목이 매는 것이었다. 사람 좋은 남편은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늘 피곤하다, 바쁘다, 골치 아프다가 입버릇으로 마누라란 집에 있는 낡은 가구 정도로밖에 관심도 배려도 없는 듯했다. 그러나 기실 그녀가 보다 심한 배반감을 느끼는 것은 제 속으로 낳고 기른 아이들에 대한 것이었다. 아래서 깬 새 새끼가 날개에 힘이 생기면 둥지를 떠나가듯 성장한 자식들이 어미 품을 벗어나는 것은 자연의 섭리라고 관념으로는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그녀의 문제로 부딪혀 왔을 때의 아픔은 감당하기 어려웠다. 지난 여름 남들 다 가는 바캉스라는 것을 우리 가족도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그녀의 제의에 아이들은 나는 그때쯤 치통을 앓을 예정이에요 라는 한마디로 무안을 주고는 긴 여름 내 기타나 딩딩거리고 지냈다. 추석 때도 차례를 지내기 무섭게 약속이 있다고 뿔뿔이 나가버려 남편과 그녀만이 큰댁 가족과 함께 산소에 다녀오지 않았던가.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걸핏하면 울음으로 목이 메고 눈물이 쏟아지거나 가슴에서 바람소리가 들리듯 외롭고 허전한 것은 나이답지 않게 새삼스러이 계절을 타는 탓일까. 한양 시작도 끝도 없는 상념에 빠져 있다. 수키는 전화 벨 소리에야 느릿느릿 몸을 일으켰다. 언니 집에 있었구려. 왜 이렇게 꼼짝 안 해? 오늘 외출 안 할 테야? 점심 맛있는 거 사줄게 나갑시다. 날씨가 너무 좋잖아. 동생인 숙정이에게서 온 전화였다. 높고 빠른 그녀의 목소리는 송수하기를 가득 채우며 생기 있게 울렸다. 아니 오늘은 안 돼. 집에 손님이 오시기로 해서 기다리는 중이야. 예기치 않게 급습을 당한 격이라 더듬더듬 궁색하게 둘러대며 수키는 와락 얼굴이 붉어졌다. 일주일 전의 일이 생각나서였다.
그날은 수키의 생일이었다. 섬세하고 아기자기한 편인 수키와는 달리 매사 표현이 적고 덤덤한 남편은 해마다 수키의 생일을 기억하는 적이 없어 그렇다고 쳐도 생일 때마다 꽃 한 송이, 작은 브로치나 손수건 따위를 살그머니 내밀던 딸아이조차 엄마의 생일을 까맣게 잊은 듯 싶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노였고 약속했던지. 이래저래 울적해진 수키가 숙정이네 집으로 갔을 때 숙정이는 혀를 차며 핀잔을 주었다. 언님 그게 뭐유? 머리는 달래바구니처럼 허옇게 세워가지고 좀 가꿔요. 여자와 지금 가꿔야 한다는 말도 있지 않우?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으며 외출 준비를 서두르는 언제나 예쁘고 사치스럽고 매사에 자신만만한 동생을 보며 수키는 저도 모르게 울음을 터뜨렸던 것이다. 허옇게 센 머리털과 매듭 굵은 거친 손이 부끄러워 더욱 울었다. 단순히 한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서 누구는 하는 시샘만은 아니었다. 결국 숙정에게 이끌려 미정원에서 머리칼을 자르고 갈색으로 물들였다. 그리고 그날 저녁 식탁에서였다. 맞은편에 앉아 묵묵히 밥을 먹던 남편이 문득 눈을 크게 떴다. 아니 당신 머리가 그게 뭐야? 큰아들 역시 숟가락을 멈추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노랑 물감 들이셨잖아요. 원참 당신이 나이가 몇인데 거리에 나가는 여자도 아니고. 남편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눈살을 찌푸렸다. 우리 엄마 세련되셨다. 보기 좋으네요. 딸아이도 한마디 거들었다. 머리가 허옇게 새서 갈색물 들이면 감춰진다기에 내가 뭐 모양 내려고 그런 줄 알아? 애미 생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녀석들이 뭐 잘났다고. 원망과 슬픔과 수치심으로 목 질린 소리를 내뱉으며 방으로 들어가는 수키의 등 뒤에서 엄마가 요새 이상하시다. 사축이란 말도 있다면서요. 따위 조심스레 수군대는 말소리가 들려왔다. 전화 수화기를 내려놓은 그대로 망연히 앉아있던 수키는 집 앞길을 올라오는 세탁물 배달차의 귀 익은 음악소리에 비로소 일어나 안방 장롱문을 열었다. 엊그제 벗어놓은 남편의 여름 양복을 드라이 클리닝 해야 했기 때문이다. 내용물을 꺼내기 위하여 주머니를 뒤지던 수키는 잠깐 의아했다. 윗도리 안주머니에서 나온 것은 2장의 제주도행 왕복 비행기 표였다. 일주일 전에 예매한 것으로 유효일은 사흘 후, 주말과 국경일이 연이은 사흘 연휴의 첫날이었다. 도시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남편에게서는 제주도행에 대해 이런 방구도 들은 적이 없을 뿐더러 플라스틱 용기 제조 회사의 생산 부장직을 맡은 그가 제주도 출장을, 그것도 연휴에 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었다. 비행기표를 뚫어져라 보는 동안 수키의 낯빛이 하얗게 질리고 손끝이 맥없이 덜덜 떨려왔다. 결혼생활 20년 동안 남편을 스쳐간 두어 차례의 바람. 그러나 그녀에게는 깊은 상처로 자국을 남긴 사건들을 어찌 잊을 수 있으랴. 수키는 비행기표를 다시 안주머니에 넣고 양복을 본래대로 장롱 속에 넣었다. 그 후 사흘 동안은 그녀에게 기다림과 의욕이라는 이중에 형벌과의 싸움이었다. 밥 짓고 빨래하고 식구들의 시중을 충실히 들면서 그녀는 단지 남편에게서 나올 한마디 말만을 기다렸다. 그리고 여느 때와 다름없는 남편의 태도에 비행기표에 관한 침묵의 깊은 절망과 분노를 느꼈다. 연휴 첫날 그녀의 예측대로 아침 일찍 일어난 남편은 아침 식사를 마치는 대로 양복을 차려입고 좀 갔다 올 때가 있어서 라고 우물우물 말하고는 새파랗게 날선 그녀의 눈길을 받아 천연덕스럽게 웃으며 집을 나갔다. 대문까지 따라가 다녀오십시오 소리치는 아이들을 흘겨보며 수키는 싸늘하게 내뱉었다. 못난 것들. 남편이 나가고 얼마 안 되어 전화벨이 자지러지게 울렸으나 수키는 화장대 앞에서 이마를 싸쥐고 앉은 채 꼼짝하지 않았다. 전화를 받고 무어라고 몇 마디 대꾸하던 딸아이가 방으로 건너왔다. 외숙모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할머니가 엄마를 곧 오시란대요. 많이 편찮으신가 봐. 친정어머니는 중풍으로 3년째 자리 보존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터였다. 섬뜩 불길한 예감이 이마를 치고 지나갔다. 딸아이는 그녀의 대답도 듣지 않고 외출복을 꺼내놓고 화장대의 화장품들을 핸드백에 집어넣으며 동생을 불렀다. 민수야 빨리 택시 불러와. 미쳤니? 택시는 무슨 택시냐. 버스 타고 갈란다. 화장품을 왜 담니? 곧 갔다 올걸. 수키의 짜증과 나무람에도 아랑곳 없이 딸아이는 백을 들고 앞장섰다. 어느새 집 앞에 대기하고 있는 택시에 수키는 밀어놓고 옆에 바짝 다가앉으며 잠옷 비장한 옷으로 말했다. 김포공항 가주세요. 얘가 왜 이래? 할머니 댁은 이천동이야. 엄마 미안해요. 각본은 제주도 M호텔 1130호실에서 랑데뷰로 끝나게 되어 있는데 연출이 졸렬해서 겨우 김포공항까지 많이 해요. 집안일 다 잊으시고 편히 쉬다 오세요.
김포공항 택시 정류장에 숙희만 내려놓고 딸아이는 차 안에 남은 채 손을 흔들어 보이며 사라졌다. 기다리고 있던 듯 두리번거릴 사이도 없이 남편이 멋쩍게 웃으며 다가왔다. 꼭 이런 방법으로 당신을 깜짝 놀라게 해야 된다지 뭐요. 애들이란 참. 당신 칫솔도 안 넣었던 말이에요. 얼결에 내뱉은 숙희의 말에 남편 하늘을 올려다보고 허허 웃었다. 높푸른 하늘과 희끗희끗한 그의 머리털, 늘어진 어깨를 보며 문득 울컥 눈물이 치솟는 이유를 숙희는 알 수 없었다. 아들이 좋은 것은 남편이 출근한 뒤 이어 두 아이가 학교로 떠나자 정임은 서둘러 집을 치우고 빨래를 해 널었다. 새 사람분의 두 끼 식사를 지어 보온밥통에 넣고 국도 한 냄비 넉넉히 끓이고 생선조림과 콩나물볶음 따위의 서너 가지 반찬 마련으로 한나절이 후딱 지나버렸다. 12시를 넘어서는 시계를 연신 바라보며 머리를 감고 드라이어를 꽂았다. 화장하고 옷 갈아입을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면서도 가슴은 뭔가 할 일을 남겨둔 듯한 미진함과 조바심으로 콩 튀듯 뛰었다. 고작 하루 저녁 집을 비울 뿐인데도 왜 이렇게 해 놓아야 할 일이 많고 바쁜가? 짜증이 날 지경이고 맡겨진 일의 부담감으로 인해 모처럼 훌훌 홀가분하게 나설이라던 해방감마저 팽개쳐버리고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었다. 1시 반이 되면 돌아올 아이들의 점심 식탁을 차린 뒤 정임은 급히 갈겼었다. 김치는 냉장고에 있고 국은 가스레인지 위에 얹어 놓았으니 데우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밥은 보온밥통에 있어요. 나머지 반찬들은 쿠킹 호일을 덮어 식탁 위에 놓았으니 벗겨 드세요. 내일 점심때까지는 돌아올게요. 남편에게 남기는 메모였다. 시계는 벌써 1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서울행 열차의 발차 시간이 2시간 반이라고는 해도 토요일 오후였다. 넉넉히 1시간을 남기고 역에 도착한다 해도 좌석표는 사기 어려울 만큼 붐빌 게 뻔했다. 입석표를 살 경우 꼬박 2시간을 서서 시달려야 한다. 운 나쁘면 입석표나마 얻어 걸리기 어려울 것이다. 지난 여름 이후 근 서너 달 만에 친정 걸음이었다. 이렇다 하게 큰일도 없으면서 하루하루 일과에 매어 허둥지둥 살아가는 정임이 모처럼 친정 나들이를 결행하게 된 것은 덩그러니 큰 집에서 적막하게 살아가는 7순이 넘어 노안이 잦은 부모에 대한 죄책감도 작용했지만 무엇보다도 고모 한번 다녀가 괴롭고 힘들어 못 살겠어 라던 경옥의 호소 때문이었다. 경옥은 젊은 나이에 일찍 세상을 뜬 큰오빠의 단 하나 혈육으로 올케가 개가하면서 친정에 떨어뜨려 놓고 간 정임으로서는 그지없이 애틋한 조카였다. 물질적으로야 그다지 궁핍함이 없었지만 부모가 없는 탓에 초라하고 그늘지게 자란 경옥이 제 한몫 단단히 하는 건실한 청년을 만나 결혼을 하여 한시름 놓는가 했더니 4대 독자 집안에서 첫 딸에 이어 이번에 또 다시 딸 쌍둥이를 낳은 불운을 겪게 된 것이다. 산후 한 달이 넘도록 고작 얼굴 한번 내밀었던 남편은 발길도 안 하고 집으로 빨리 들어오라는 언질도 없어 시집에 돌아가는 분위기나 호랑이 시어머니의 푸른 서슬에 질린 경옥은 이제껏 친정의 방 한 칸을 차지하고 누운 채 눈물이나 찔끔대고 있을 터였다. 전화를 통해 경옥이의 하소연을 들으며 정임은 연신 요즘 세상에 무슨 대단한 아들 덕을 보겠다고 아들을 그리 밝힌 후 아들 가진 사람은 고작 관광버스나 타지만 딸 가진 사람은 비행기 탄다는 말도 모르나? 시어머니라는 사람도 그렇지 어른 행세가 고작 그것밖에 안 되나? 자기도 애 낳아본 여자면서 그럴 수 있어? 아들 딸 정해지는 건 순전히 남자한테 달렸다는데 어쩌고 하며 조카 사이와 그 식구들을 싸잡아 욕을 해댔지만 딸 쌍둥이를 아들 쌍둥이로 바꿔 놓을 힘이 없을 바에야 그리고 기왕에 아들 형제를 두고 있는 자신의 입장에서야 어차피 강 건너 불구경일 수밖에 없었고 말짱 헛소리였다. 아들 낳는 것이 큰 벼슬하는 것도 아닐진데 4대 독자 내세우는 집안에 들어가 지레 주눅이 들었던 탓인가? 첫 딸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3, 7일이 지나 찾아간 정임이의 눈에 경옥의 모습은 처참해 보였다. 첫 아이 낳은 어미는 말탄 난군도 돌아본다는 옛말대로 곱고 애잔하건만 경옥은 다복솔처럼 탐스럽고 소담한 갓난아이의 머리털을 쓸며 연방 되뇌었다. 아들이었으면 좀 좋아. 태기가 있자 그날부터 시어머니가 정한수 떠놓고 10달 내내 아들이기를 축소했었다는 말에 정임은 기가 막혔다. 두 번째 임신을 하자 경옥은 거의 노이로제에 걸린 듯했다. 생각이 많으니 꿈도 많을 수밖에. 눈만 감으면 기다렸다는 듯 잠보다 꿈이 먼저 달려들고 경옥은 정임에게 이틀이 멀게 전화를 해야 되었다. 글쎄 고모 어젯밤에 맑은 호수에서 헤엄치는 꿈을 꾸었다오. 아들 꿈일까 딸 꿈일까?
뱀을 보았어. 구렁이면 아들이고 예쁜 작은 뱀이면 딸이라는데 어떡하지? 꽃이나 보석 꿈을 꾸어 죽어도 안 꾸려고 해. 영희 때는 10달 내내 그런 꿈만 꾸었거든. 낮잠이 들었는데 옥수수 한 자루를 다 먹었지 뭐야. 옥수수는 아들이라는데 껍데기를 벗겨 먹었으니 딸일지도 몰라. 요즘 영희가 뭐든지 목에 걸고 난리야. 남동생 보려나 봐. 결국 딸 쌍둥이를 낳으려고 그토록 꿈이 요란했던 모양이었다. 옷을 다 차려입고 혹시 미비한 점이 없는가 꼿꼿한 눈길로 집안을 휘둘러 본 뒤 구두를 신으려는데 현관문이 열렸다. 들어선 것은 뜻밖에도 남편 순구였다. 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남편이 토요일에 퇴근 시간을 지켜 제 시간에 집에 돌아오는 일이란 좀치 없었기에 정임이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어머, 당신 웬일이시오? 바지하고 와이셔츠 꺼내 다려주고 가. 내일 과장딸 결혼식이 있대. 그 말 하려고 서둘러 들어왔어? 라고 대꾸하는 대신 2시를 가리키는 시계를 보며 정임은 이건 또 무슨 심술인가 기가 막혔다. 2시 반 기차를 타야 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그가 아닌가. 이럴 경우 차 시간이 다급하다거나 하는 대꾸로 맞서는 것은 시간 낭비라는 것을 경험으로 익히 알기에 정임은 말없이 구두를 벗고 들어가 다리미판을 펴고 바지와 와이셔츠를 꺼내 다림질을 시작했다. 순구의 요구가 자신의 친정 나들이를 회방할 속셈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단지 자기의 본 위로 길러진 자신도 의식치 못하는 이기심의 발로라는 것을 알면서도 속에서 끓어오르는 울화로 손길이 거칠어졌다. 순구로서는 지극히 일상적이고 당연한 요구였다. 여러 날을 벼르고 잰 끝에 얻은 아내의 하루 저녁의 외출보다 결혼식에 줄 선 바지를 입고 참석해야 하는 것이 결국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머리 허옇게 세워가는 이 마당에 새삼스레 당신도 한 번쯤 스스로 바지를 다릴 수 있지 않는가라는 말로 사고방식을 고쳐볼 것인가. 우선은 친정어머니 말씀대로 다홍치마 시절에 남편 길 못 들인 자신의 탓도 있으나 더 거슬러 오르면 아침마다 이불을 개어준다던 신혼의 남동생을 향해 귀히 길렀더니 머슴 중에 상머슴 노릇하는구나 하며 못마땅해 하던 어머니. 아니, 모든 아들 가진 어머니들에게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래서 아들이 좋은가 남자가 좋은가 조카 사이를 만나 멱살이라도 잡아 나무라려던 기운이 맥없이 사그라지며 정혜미는 애꿎은 다리미만 탕탕 눌러대었다. 어느새 2시 반 기차가 뜰 시간이었다. 부부, 거 좀 제대로 잡지도 못해. 고개를 뒤로 잔뜩 젖힌 채 한 손으로는 도배지의 한 끝을 잡고 한 손으로는 빗자루로 썩썩 훑어 천장에 바르던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 서슬에 의자를 딛고 올라서서도 까치발을 하고 두 팔에 쥐가 날 정도로 도배지의 한 끝을 받들고 섰던 나는 화들짝 놀라 팔을 내려 뜨렸다. 그러자 풀을 잔뜩 먹은 도배지가 치마폭처럼 맥없이 떨어졌다. 한번 풀을 발랐던 종이는 다시 쓸 수 없다는, 또한 여분의 도배지가 없다는 순간적인 생각에서 황급히 의자에서 내려서다 풀이 든 대야에 발이 덤벙 빠졌다. 풀 묻은 발이야 천천히 닦고 우선 종이가 마르기 전에 붙여야겠기에 그대로 의자 위에 올라섰다. 하는 꼴 좀 보자 하듯 잔뜩 못마땅해해서 바라보던 남편은 그의 화가 폭발한 듯 발을 탕탕 구르며 악을 썼다. 발부터 씻어. 발에 풀 묻었잖아. 소리 좀 그만 질러요. 귀 안 먹었다고요. 나도 발칵 치미는 성미에 질세라 맞대꾸를 하고는 부르퉁이 입을 내밀고 목욕탕으로 나왔다. 필경 이렇게 싸움으로 끝맺을 줄 알면서도 괜한 일을 왜 시작했던고. 내 발등을 찍어야지. 목욕탕으로 나온 나는 발 씻을 생각을 잊고 세면기 위에 거울만 바라보며 화를 누르느라 눈을 치 떴다. 세수도 못한 얼굴은 거칠고 빗질이 안가 새집처럼 헝클린 머리에는 희끗희끗 풀물이 튀어 있었다. 천반자 함께 붙이다가 안 싸우는 부부 없느니라 하시던 친정어머니 말씀을 떠올려도 화가 나긴 마찬가지였다. 하기사 평균보다 훨씬 큰 키인 남편과 나이 탓에 그럭저럭 중키 행세를 하지만 실은 평균치에 훨씬 못 미치는 작은 키의 내가, 즉 겉구리와 장다리가 천장 도배를 함께 하자니 서로 힘들고 손발이 안 맞을 게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그런데도 사정없이 야멸차게 면박을 주는 남편의 소위가 여간 섭섭하고 노여운 게 아니었다. 목욕탕 창으로 저무는 가을 햇살이 금빛으로 사이며 사라지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소풍을 갔다 오는지 아이들을 앞세운 젊은 부부의 모습도 보였다. 이렇게 아름답고 화창한 가을 휴일을 분명 이런 따위 다툼으로 마감할 것을 알면서도 남편과 함께 긴치도 않은 일판을 버려 망치다니.
그러나 아이들을 데리고 가까운 유원지에라도 가자는 남편의 말에 바람 좋고 햇빛 좋으니 겨울 채비로 집단장을 하자고 주장한 것은 내 쪽이었다. 우리 부부는 오래전부터 집안일에 남의 손을 빌리지 않는 것을 수칙 중에 한 가지로 지켜왔다. 게다가 작년엔가 톱, 망치, 자키, 몽키 스패너 따위 연장을 한 벌 장만한 이후 남편의 휴일은 자잘한 집 손질이나 고장난 곳을 찾아 죄고 닦고 기름칠하는 일에 빠졌었다. 서툰 솜씨는 꼼꼼한 성미가 보완했다. 이러한 남편의 눈에 버리기는 쉽게 버리되 막상 일을 할 때면 덜렁대기만 하는 내가 못마땅한 게 당연했다. 까지 도배지무늬가 좀 덜 맞았다고 해서 방바닥에 니스가 고루 칠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늘 무너질 일이라도 생기나. 나는 어수선하게 널린 방 안에서 애꿎은 담배만 퍽퍽 피우고 있을 남편을 향해 눈을 흘겼다. 솜씨로 치자면 전문가를 따르려고. 일을 하면서 남편과 다툴 때마다 떠오르는 친구의 말이었다. 언젠가 부엌 아궁이를 고친다고 시멘트를 개고 있는 내게 그녀는 말했다. 궁상 떠지 말고 사람을 사서 해. 고기 두 근값이면 하루 품을 살 수 있어. 그게 경제적이야. 우리 손으로 사흘할 거 반나절이면 끝난다니까. 너 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미정이가 밥 먹겠니? 나도 이제껏은 알뜰히 살겠다고 내 손으로 다 했다만 일손 안 맞아서 남편과 싸우는 일이 지겨워 상리를 줄란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내가 고기 두 근값을 아낄 만큼 알뜰한 주부이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사글세 방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집 마련에 이르기까지 우리도 물론 남들처럼 어려운 시절을 겪었고 그동안 두 장의 손수건 두 켤레의 양말도 사치로 여기는 사고방식이 몸에 배어 있기는 했다. 하지만 집을 마련하고 남편도 큰 회사에서 차장급 대우를 받고 있는 현재로서 일꾼의 하루 품삯에 빈자리가 생길 살림 형편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 안에서의 모든 일에 남의 손을 빌지 않는다는 수칙을 고수하는 것은 그것이 밥을 짓는 일, 빨래를 하는 일처럼 무언가 삶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정직성과 관계 있는 듯이 여겨지기 때문이었다. 마루에서 전화벨이 몇 차례 숨 넘어가게 울리는 것을 들으면서 나는 세면기 위에 거울만 노려보고 있었다. 응, 그러지 뭐. 곧 나갈게. 괜찮아. 전화를 끊은 남편은 목욕탕에 버텨선 내게 시위라도 하듯 마루에 내놓은 옷걸이에서 점퍼를 떼어 걸치고는 이렇다 할 말도 없이 후딱 나가버렸다. 건넌방 도배는 아직 반도 못한 상태였다. 나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해 그러면서도 깡통에 남아있는 니스가 내일이면 굳어져 못쓰게 될 게 아까워서 깨끗이 니스가 마르는 안방의 장판지 위에 덧칠을 하기 시작했다. 그에게 욕설이라도 한바탕 퍼붓는 기분으로 손목이 아프도록 힘껏 붓질을 눌렸다. 저녁 먹을 시간이 지나 깜깜해지도록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흥, 핑계가 좋아. 술이나 잔뜩 마시고 돌아오겠지. 나는 두 아이를 이끌고 친정집으로 향했다. 두어 시간을 노닥거리며 하소연을 하고 그의 친정 어머니로부터 김서방이 사내치고 온 대범하질 못해 내가 뭘 했냐? 잘 생각해서 시집가랬더니 라고 위로 반 핀잔 반의 말까지 듣고 돌아올 즈음에는 남편에 대해 저기 미안한 마음이 들고 있었다. 뜻밖에도 남편은 먼저 돌아와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 사이 건넌방은 말끔히 도배가 끝나고 청소까지 되어 있었다. 걸레를 손에 든 채 남편이 멋쩍게 웃었다. 술 한잔 하자고 붙드는 걸 그냥 들어왔어. 아까 그러고 나간 게 여간 미안하고 마음에 걸려야지. 도배를 해 놓으니 꼭 신방 같아. 안방은 니스칠을 했으니 오늘은 이 방에서 잡시다. 분통처럼 눈부시게 환한 방 안에서 눈을 껌뻑이던 나는 당황해서 더듬거렸다. 이걸 어쩌나? 이불이 모두 안방 장롱 속에 있는데 저녁 때 니스칠 다시 하면서 꺼내 놓는 걸 깜빡 잊었어요. 아직 연물처럼 끈적거리는 니스는 내일이나 되어야 마를 것이다. 순간 남편의 눈살이 꼿꼿이 일어섰다. 아이고, 이 맹꽁이 같기는. 그래요, 미안해요. 맹꽁이 같은 옆에 나라 천번 만번 미안하다고요. 당황하고 무안한 김에 나도 모르게 바락바락 쇳소리가 나왔다. 해산. 당초에 찍어 올릴 게 있어야지. 콩나물 무침이며 북어조림 따위가 담긴 찬그릇을 젓가락으로 찍찍 당기고 밀치며 불평하는 시어머니의 소리에 혜자는 배알이 뒤틀려 얼굴을 돌리며 숟가락을 놓았다. 상을 다 차려놓고 몇 차례나 아이들을 시켜 할머니 진지 드시라고 전원을 했건만 밥과 국이 다 식을 지경이 되어서야 낙태한 고양이상을 하고 나타난 시어머니를 볼 때부터 진작 떨어져 버린 입맛이었다.
배가 싸르르 싸르르 아팠다. 점심때부터 희미하게 간헐적으로 느껴지는 통증이었다. 연신 반찬 투정을 해대면서 쪼작쪼작 밥 한 공기를 다 비운 시어머니가 심이 나하듯 탁 소리나게 숟가락을 놓고 일어나자 혜자는 소시지가 없잖아. 소시지 줘 라고 칭얼대는 큰 아이와 입으로 들어가는 밥보다 흘리는 것이 더 많은 작은 아이의 엉덩이를 한 차례씩 후려치며 쇳소리를 질렀다. 반찬 투정은 어디서 배운 못된 버릇이니? 그리고 나달 귀한 줄 알아야지. 옛날 나라님도 하늘이 무서워 음식 타박은 못했단다. 졸지에 얻어맞은 아이들은 울음보를 터뜨리고 저녁 식탁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시어미가 미우면 제 자식 팬다더라. 부엌과 터진 거실 의자에 앉아 텔레비전을 틀던 시어머니가 아이고 내 새끼들 애만 화풀이를 당하는구나 어쩌고 너스레를 떨며 아이들을 불러 품에 안았다. 이리 와서 밥 마저 먹이지 못하니? 혜자가 사납게 으름장을 놓았으나 할머니 품으로 안전하게 피신한 아이들이 식탁으로 올 리 없었다. 시종 못 본 척 묵묵히 밥을 먹고 난 민수는 역시 쓰다달다 한마디 없이 석간신문을 주워들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보 동물의 기린이 끼이니 나 좀 잘 봐달라우요. 우습지도 않은 코미디언들의 짓거리로 텔레비전은 터질 듯 왕왕대고 아이들은 흉내를 내며 깔깔대고 웃었다.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울꼬. 혜자는 수돗물을 세게 틀어 와락와락 소리내어 그릇을 씻으며 밉살스런 눈길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자신의 얼굴이 얼마나 흉하고 표독해 보일까를 알면서도 사나운 표정을 풀지 않았다. 생각 있는 사람들의 경고가 아니더라도 텔레비전에서 얻는 것이 득보다는 해가 더 많다고 느끼고 있는 혜자는 어린이 시간 프로그램 외에는 아이들에게 텔레비전 시청을 금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애당초 지켜지지 않았다. 오후 5시 화면 조정 시간부터 밤 12시 애국가로 마감할 때까지 텔레비전 앞을 지키는 시어머니의 치마폭에 쌓여 시간대에 따른 프로그램이며 탤런트, 코미디언, 가수의 이름을 줄줄 읊어대는 아이들을 볼 때 혜자는 짜증이나 우려보다 바닥 모를 절망이나 깊은 우울감에 빠지곤 했다. 일상생활의 작은 규칙들, 사소한 식사 습관에서부터 잠자는 버릇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지켜지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혜자가 생각해오던 가정, 그리고 육아란 결코 이런 것이 아니었다. 습관은 제2의 천성, 나아가 습관은 폭군보다 무섭다는 것을 알기에 어릴 때부터 작은 생활습관 하나하나를 바르게 들여 제 권리를 지키고 의무에 충실한 건강한 시민의식을 훈련시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가정은 사랑에 충만하되 다소의 엄격성은 필요 불가결의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자신의 생활은 어떠한가?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끼어 매사가 귀찮고 피곤하기만 한 남편 민수는 가장으로서의 의무, 권위 따위는 염두에 없이 다만 조용히 편안히 내버려 두기만을 바라고 시어머니는 자신의 생활과 감정에 조금 더 절제를 가할 능력이 없어 아이들을 망친다. 7살과 5살 배기 아들이 밤이면 할머니의 빈 젖을 하나씩 물고서야 잠이 들고 엄마가 매를 들면 할머니의 치마폭에 숨으며 용용 혀를 내미는 것을 보면 혜자는 마음속으로 불덩어리가 치솟았다. 게다가 자신은 국가가 인정하는 아이, 남편이 교사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아이로부터는 의료보험이나 교육비 혜택이 전혀 없어 혜자 부부는 자조투로 이렇게 말하곤 했다. 를 임신하고 만삭의 무거운 몸으로 심신이 고달파 매사에 짜증만 부리기 십상이었다. 일단 축에서 벗어난 바퀴는 제멋대로 구르기 마련이었다. 결국 원흉은 시어머니와 텔레비전인가 아니면 시어머니에 대한 뿌리 깊은 미움인가. 차라리 텔레비전을 어머니 방에 들여놓는 게 어떨까요? 생각 끝에 하는 혜자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저었었다. 그건 안 돼. 어머니가 그래도 가족들과 어울려 앉아 계시는 건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일 텐데 그걸 방에 들여다 놓는다면 어머니는 아마 텔레비전과 함께 골방에 유폐된 기분을 느끼실 거야. 어머님 평생 외롭게 사신 양반이라 애들처럼 노여움이 많다는 걸 당신도 알잖아. 민수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다. 시어머니는 26, 새파란 나이에 3살 난 아들 하나 두고 홀어머니가 되었다. 혼자 몸이 되었어도 나는 이제껏 손끝에 물 안 묻히고 살았다고 늘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은 망부가 남긴 논 40 맞이기의 재산을 평생 알뜰히 까먹고 살았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혜자가 시집올 때쯤에는 제법 시골 부자 소리 듣던 재산은 단칸방의 전셋거리로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자식을 앞에 둔 사람이 어떻게 30년 동안을 있는 재산을 야금야금 없애는 것으로 살 수가 있는지 혜자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몸은 개똥밭에 있어도 마음은 용상에 앉았다고 구차한 살림을 꾸려가는 지금도 시어머니는 말한다. 편모의 외아들이라는 조건에 주위에서는 모두 꺼림직해 했지만 딱히 청산과부의 한풀이라고 말하기에는 시어머니의 성미는 유난한 바 있었다. 사소한 거슬림에도 이불 쓰고 누워 쉬위요. 숟가락 탁 놓고 굶기 작전으로 들어가면 이틀도 좋고 사흘도 좋았다.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혜자로서는 묵비권일 수밖에 없었다. 한 자락 적잖은 셈이었다. 시어머니를 위해 큰맘 먹고 닭 고음을 하거나 간 천엽 무침 따위를 해서 상에 올릴 때도 앉은 자리가 편해야 먹어도 살로 가지라며 혀에 바늘이라도 돋으냐 말 한마디 마디에 가시를 넣었다. 당신이 참아야지. 워낙 성질이 그런 노인인데 이제 와서 고칠 수가 있겠소. 민수의 말대로 참는 수밖에 없는가. 끓어오르는 성질대로 하자면 하루에도 12번 결단을 내리고도 남았다. 혜자는 거실에 시어머니를 보지 않기 위해 등을 쥐고 식탁 의자에 앉아 배를 움켜쥐었다. 배가 자꾸 아파왔던 것이다. 먹은 게 체했는가 산통인가 출산 예정일까지는 20날이나 남았는데 이상한 일이었다. 혜자가 눈을 뜬 것은 종합병원 산과 병실에서였다. 창으로 들어오는 환한 햇살에 천근처럼 무거운 눈을 껌뻑이며 여기가 어딜까 하는 의아심과 함께 몸이 온통 비워진 듯 허전한 느낌이 찾아들었다.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침대가 놓였고 여자들이 누워있었다. 그제야 혜자는 요가 흠뻑 젖도록 하혈을 했던 일, 남편의 등에 엎여 나오던 일, 그리고 혜자의 신발을 찾아 들고 울며 뒤를 따라 뛰던 시어머니의 모습 등 지난밤의 일이 두서없이 떠올랐다.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 아이는 낳았는가? 눈을 떴지만 몸은 늪속으로 끌려들듯 한없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자신이 온전치 못한 몸으로 병실에 누워 이대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자 혜자는 매달릴 가냘픈 끈이라도 붙들듯 필사적으로 아이들과 민수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때 발치기에서 쇠잔하고 갈라터진 시어머니의 말소리가 두런두런 들렸다. 글쎄 10년 감새지 뭐요. 어찌나 놀랬는지 갑자기 하혈을 그렇게 하고 눈이 허옇게 돌아가니 꼭 사람 잃는 줄 알았다오. 업혀가는 며느리 신발을 찾아들고 뒤쫓는데 어머니 잃은 자식 심정이 꼭 이럴 거란 생각이 듭디다. 뱃속에 애가 가로 걸려 있었대요. 수술을 해서 애를 낳았지만 조금만 늦어도 큰일 날 뻔 했다나요. 딸이라서 더 잘 됐지요. 여자는 그저 딸이 있어야. 내 일찍 혼자 되어 남편 없이 산 서름을 아들도 몰라라 하니 망고에 하소연할 때가 있겠소. 누울 자리 보고 뻗는다고 우리 며느리 속이 묻어내서 내가 딸 삼아 친구 삼아 애미한테 투정 부리듯 하소연하고 보일 속 안 보일 속 다 보이고 삽니다만. 보약. 언제 서울 안 오니? 일간 다녀가려무나. 왜 또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약을 구하셨어요? 오랜만에 듣는 친정어머니 음성에 반가운 나머지 나는 핑 내쏘았다. 작년엔가 어머니의 불문곡직하고 급히 올라오라는 전화에 서울로 갔다가 그 길로 까닭도 모르고 눕혀져 간호사 출신이라는 옆집 여자에게 주사를 맞은 적이 있었다. 어머니는 약 이름을 묻는 내게 시종, 희색이 만면해서 그저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좋은 약이라고만 말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알부민 주사약으로 언니가 어머니에게 드리기 위해 외국에서 온 사람에게 특별히 산 10만 원이 훨씬 웃도는 금액의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고 나는 화를 버럭버럭 내었던 것이다.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닌 터 잘 먹고 잘 자고 움직일 만큼 움직여주는 몸에 그런 거액의 주사를 찔러 넣는다는 게 내 생활 철학에 물론 어긋나는 것이기도 했지만 자식돌이를 못하고 있다는 자격지심과 짜증이 더 컸다. 내 주변 머리에 돈이 1000만금이 있대도 그런 주사 구해 맞겠니? 그래서 그런 거니까 아예 언니한테는 내가 맞았다는 소리 하지 말아라. 들으면 섭섭해할라. 한창 필 나이에 호박 오가리처럼 쪼그라드는 내 꼴이 마음에 걸려 너부터 맞춰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어머니의 당부가 내 처지를 더욱 초라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가난한 서생에게 시집 와서라는 자조보다는 오히려 자부심과 자존심이 더 많이 깃든 향용 내뱉는 내 말이 그럴 경우 핑계가 좋지 스스로 콧방귀가 나올 지경이었다. 산 중턱의 시민 아파트 꼭대기층을 전세 얻어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지 반년 만에 남편은 다니던 잡지사를 그만두고 대학원 공부를 시작했다. 조실 부모하고 어렵게 사는 형 밑에서 겨우 대학을 마친 남편 쪽은 도움을 바라기는커녕 서발 막대
휘둘러도 걸릴 데 없는 그야말로 정막 강산이었지만 그때 우리는 용기 백배했다. 한번 태어나 사는 건데 이 젊은 나이에 단지 먹고 사는 일에 매여 자기 꿈을 포기하다니요. 당신 하고 싶은 일은 하세요. 나는 겁없이 부추겼다. 대학원 공부를 마치고 고달프고 기약 없는 시간 강사 노릇을 2년 만에 청산하고 지방대학에 전임 발령을 받았을 때 이제는 살겠구나 싶었지만 그것은 잠깐이었다. 그동안 사노라 진 빚이며 무리해서 집 장만을 하느라 진 빚으로 앞으로 한 3년은 남편의 월급에서 거의 반 가까이를 또박또박 떼어야 할 판이었다. 게다가 남편은 월급 봉투만 고스란히 가져다 주면 그뿐 집에서 밥이 끓는지 죽이 끓는지 몰랐다. 이런 형편인지라 내가 어머니에게 이제껏 해드린 것이라곤 남편의 전임 강사 첫 봉급을 받아 네일을 한 벌 사드린 것 밖에는 없었다. 살림 같은 건 내 몰라라 하고 허황한 사업 벌인다는 이유로 밖으로만 돌던 아버지 때문에 당신 혼자 많은 자식 키우고 거두노라 평생 심신이 아프고 성한 데가 없었지만 나는 그 흔한 신경통약 한 번 사드린 적이 없었다. 주사 맞으란 소린 안 할 테니 올라오너라. 하도 본지 오래돼서 그런다. 마침 서울에 한번 가보아야지 하던 참이어서 다음날 나는 두 아이를 이끌고 집을 나섰다. 2시간 남짓의 기차 여행에 지치고 지루해진 아이들은 지하철을 타면서 곧 잠이 들었다. 잠든 아이를 업고 선잠 깨어 칭얼거리는 아이의 손을 잡고 친정집 문을 들어서자마자 만사 귀찮다는 얼굴로 드러누워버리는 나를 어머니는 늙고 정기 없는 눈으로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왜 그런 눈으로 쳐다봐요? 나는 민망스레 내쏘고 돌아누웠다. 아이고 한창 좋은 나이에 나날이 쪼그라드는 게 기가 막혀 그런다. 나이를 속이나요? 쪼그라들 때도 됐지요. 그게 어미의 패서 할 소리냐? 내 언니들 좀 봐라. 볼 때마다 처녀처럼 팽팽하더라. 여자와 집은 가꾸고 위약이 달렸다는데 애 낳고 기르는 게 다 애미 살 말리고 피 말리는 짓인 줄 모르고 사내들은 그저 저만 위하라고 그러지. 잘난 인물이 따로 없더라. 여자란 그저 남편 위안받고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거 바르면 젊어지고 예뻐지는 법이야. 윤서방 마누라 미약인 애저녁에 틀렸으니 부디 내 몸 내가 위해야 한다. 남편 자식 수발에 허리띠 졸라매고 뼈 빠지게 일하다가 병이나 덜컥 나봐라. 어느 사내가 앓고 누운 마누라로 곱다고 하겠니? 남편 고기 한 점 줄 때 넌 2점 먹고 애들 달걀 한 알 먹일 때 넌 2알 먹고 그게 다 식구를 위하는 길이야. 또 누군기를 트는구나. 한없이 이어지는 어머니의 설교에 나는 속으로 쿡 웃었다. 언젠가 이사하는 걸 봐주러 오셨다가 짐도 풀기 전 낚싯대를 챙겨 들고 나가는 남편을 보고 어머니는 머리채를 흔들었다. 그 뒤로 나를 볼 때마다 매양 하는 소리였다. 그리고 그것은 곧장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곤 했다. 네 아버지가 평생 빗자루 들고 마당 한번 쓸어 보신 적이 있는 줄 아니? 나만큼 늙어보면 죽어 지낸 세월이 억울해지는 법이야. 요즘에는 여자애들은 애를 낳기만 하고 남자들이 다 기른다더라. 우유도 때 맞춰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빨래도 설거지도 다 해준다더라. 시어미들 모시고 사는 살림도 아닌데 젊은 사람들이 힘 덜어주며 사이좋게 살면 보기에도 좀 좋으냐. 남자가 집안일에 잔신경 쓰다 보면 큰일을 못해요. 그래서 네 아버지는 나라를 세우셨니? 정승 판서를 하셨니? 그것도 다 옛말이다. 안에서 자라는 사람이 바깥에서도 유능하다더라. 남남끼리 만나 사는데 잔정이 있어야지. 이쯤에서 어머니는 스스로 역정을 이기지 못해 버럭 소리를 지르기 마련이었다. 이튿날 아침 채 일어나지도 않은 내 머리맡에 어머니는 한약 한 뭉치를 놓으며 말했다. 보약 한 재다. 시베리아산 녹용이 있다기에 부탁해서 지은 거야. 제 손으로 제 약 다리기 힘들다만 아무 소리 말고 성심껏 다 먹어야 한다. 내 몸 위하는 일이 바로 식구를 위하는 일이야. 미쳤어요. 내가 이런 거 왜 먹어요. 퉁명스럽게 대꾸하고 나는 돌아 누워버렸다. 녹용든 약 한 재 값이면 얼마쯤이라는 것은 나도 귀동량으로 들어 알고 있었고 그것이 따로 사는 오빠네에게서 빠듯하게 생활비를 타쓰는 어머니로서 얼마만한 출혈이라는 것이 짐작되었기 때문이었다. 돈이란 항상 주는 쪽에서는 벅차고 받는 쪽에서는 옹색한 법이니까. 우격다짐으로 들려주는 보약을 챙겨 집으로 오면서 나는 생각이 많았다. 기관지가 약해 겨울이면 사흘거리로 병원 출입을 하는 아이들이 걸리고 술 마신 이튿날은 종일 일어나지도 못하고 환절기마다 감기의 몸살을 호되게 치르는 남편이 걸렸다. 또
보잘것없이 비난한 우리의 밥상이 떠올랐다. 그래, 이번엔 남편을 먹이자. 반절씩 나눠 먹을까? 아니, 보약은 나눠 먹으면 효과가 없다는데. 첫 탕은 남편 먹이고 나는 제 탕을 먹기로 하자. 약을 다려 남편에게 주며 나는 그때마다 생색을 내었다. 보약 먹으면서 술 마시면 효과 없는 거 알죠? 어머니가 당신 생각해서 지어 보낸 거니 명심하세요. 내용 모르는 남편은 사위사랑은 역시 장모라면서 그저 희희낙낙이었다. 6달 후 남편 모르게 조금씩 부어오던 개를 타게 되자 나는 그 돈으로 용하다는 한의원을 찾아 녹용든 보약을 한 재 지어 소포로 붙였다.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는 아직 기운이 좋으시니 꼭 어머니가 드셔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다. 모처럼 큰 효도를 한 듯 뿌듯한 기분이었다. 그리고 20알쯤 지난 후 다니러 갔을 때였다. 한약 달리는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 약 달시나 봐요? 그래 내 덕에 내가 아주 소도 잡을 것처럼 기운이 도는구나. 어머니가 조금 송구한 표정을 지으며 웃었다. 돈으로 보내느니 약을 지어드리기 천만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저녁 밥상머리에서였다. 연세치고는 젊은이 못지않게 건강하고 근력이 좋은 아버지 얼굴이 그날따라 더욱 불구슬에 홍조가 도는 듯했다. 아버지 신색이 좋으시네요. 어째 약을 다 지어보냈냐. 그걸 먹으니 한결 기운이 나는 것 같구나. 아버지의 대답에 나는 숟가락을 놓고 힐끗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슬며시 내 눈길을 피하며 민망한 표정을 지었다. 나야 아직 괜찮다. 요즘 네 아버지 근력이 안 좋으셔서 그렇지. 그러고는 변명하듯 큰 소리로 말을 이었다. 네 아버지 병나시면 병수발로 녹아나는 건 나지. 안 그러냐? 제 탕은 내가 먹는다. 녹용은 3탕, 4탕까지 약효가 있다더라. 파트 4. 세상이라는 놀이터에서 집 안팎을 뱅뱅 돌아도 끝나지 않는 일들, 똑같은 나날. 과연 이게 나의 삶일까? 소음공해. 집에 돌아오자마자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실내복으로 갈아입었다. 목요일 심신장애자 시설에서 자원봉사로 일하는 날은 몸이 젖은 솜처럼 피곤하고 무거웠다. 그래도 뇌성마비나 선천적 기능장애로 사지가 뒤틀리고 정신마저 온전치 못한 아이들을 씻기고 함께 놀이를 하고 휠체어를 밀어 산책을 시키는 등 시중을 들다 보면 나를 요구하는 곳에서 시간과 힘을 내어 일한다는 뿌듯함이 느껴졌다. 고등학생인 두 아들은 아침에 도시락을 2개씩 싸들고 가서 밤 11시나 되어야 올 것이고 남편은 3박 4일의 출장 중이니 점으로도 서둘 일이 없었다. 더욱이 나는 한나절 심신이 지치게 일을 한 뒤라 당당히 휴식을 즐길 권리가 있다. 아이들은 머리가 커져 치마폭에 감기거나 귀찮게 치대는 일 없이 다녀왔습니다 한마디로 문 닫고 제 방에 들어앉기 마련이었지만 가족들이 집에 있을 때는 아무리 거실이나 방에 혼자 있어도 혼자 있다는 기분을 갖기 어려웠다. 사방 문 열린 방에서 두 손 모두어 쥐고 전전긍긍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형국이었다. 거실 탁자에 가등을 켜고 커피를 진하게 끓여 마시며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온의 소나타를 틀었다. 칠로의 감미로운 선율이 흐르고 나는 어슴푸레하고 아득한 공간, 먼 옛날로 돌아가는 듯한 기분에 잠겨들었다. 몽상과 시와 꿈과 불투명한 미래가 약간은 불안하게 그러나 기대와 신비한 예감으로 존재하던 시절,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리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시절로 사람이 단돈 몇 푼 잃는 것은 금세 알아도 본질적인 것을 잃어가는 것에는 무감각하다던가 눈을 감고 하염없이 소나타의 음률에 따라 흐르던 나는 그 감미롭고 슬픔에 찬 흐름을 압도하며 끼어든 불청객에 사납게 눈을 치떴다. 드륵드륵 드르륵 무거운 수레를 끄는 듯 둔탁한 그 소리는 중년 여자의 부질없는 회한과 감상을 비웃듯 천장 위에서 쉼없이 들려왔다. 10분, 20분, 초침까지 헤아리며 천장을 노려보다가 나는 신경질적으로 정축을 껐다. 그 사실적이고 무지한 소리에 피아노와 첼로의 멜로디는 이미 소음에 지나지 않았다.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고 위층 주민이 바뀐 이래 한 달 전부터 나는 그 정체 모를 소리에 밤낮 없이 시달려왔다. 진공청소기 소리인가? 운동기구를 들여놓았나? 가내공장을 차렸나? 식구들마다 온갖 추측을 해보았으나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도깨비가 사나봐요.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도깨비. 아들 녀석이 처음에는 머리에 뿔을 만들어 보이며 히히덕 거렸으나 자정 넘도록 들려오는 그 소리에 드디어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좀채 남의 험구를 하지 않는 남편도 한 지붕 아래 함께 못 살 사람들이군 하는 말로 공동생활의 기본 수치
모르는 이웃을 나무랐다. 일주일을 참다가 나는 인터폰을 들었다. 인터폰으로 직접 위층을 부르거나 면대하지 않고 경비원을 통해 이쪽 의사를 전달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택한 것은 상대방과 자신에 대한 품위와 예절을 지키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나는 자주 경비실에 전화를 걸어 한밤중 조심성 없이 화장실 물을 내리는 옆집이나 때없이 두들겨대는 피아노 소리, 자작 너머서까지 조명등 쳐들고 비디오 찍어가며 고래고래 악을 써 삼동네 잠을 깨우는 함진아비의 행태 따위가 얼마나 무교양하고 몰상식한 것인지 등등 일깨워 주었다. 그리고는 소음공해와 공동생활의 수칙에 대해 주의를 줄 것을 선의의 피해자들을 대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곤 했었다. 직접 대놓고 말한 것은 아래층 여자의 경우뿐이었다. 부부싸움을 그만두게 하라고 경비실에 부탁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남편이 오포상을 한다는 것, 돈과 여자 문제로 부부싸움이 잦다는 것은 부엌 옆 다용도실의 홈통을 통해 들려온 소리 때문에 알게 된 일이었다. 홈통은 마이크처럼 성능이 좋았다. 부엌에서 일을 할라치면 남자를 향해 퍼부는 여자의 앙칼진 소리들을 싫어도 들을 수밖에 없었다. 엘리베이터에 단둘이 타게 되었을 때 나는 여자에게 부엌이나 다용도실에선 남이 알면 거북할 얘기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조용히 말했다. 여자가 자꾸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약점을 잡아 몰아대면 남자는 더 밖으로 돌기 마련이라고 알고도 모르는 채 속아주기도 하는 게 좋을 때도 있는 법이라는 충고를 덧붙인 것은 나이 많은 인생 상배로서의 친절이었다. 여자는 차갑게 굳은 얼굴로 명심하겠노라 말했지만 다음부터는 인사는커녕 마주치면 괴물을 보듯 아예 고개를 돌려 버리곤 했다. 위층의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드르륵거리는 소리에 머리카락이 오리에 진저리를 치며 곤두서는 것 같았다. 철없고 상식 없는 요즘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집안에서 자전거나 스케이트보드 따위를 타게도 한다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았다. 인터폰에 수화기를 들자 경비원의 응답이 들렸다. 내 목소리를 알아채자마자 길게 말꼬리를 들이며 지레 짚었다. 귀찮고 성가시하는 표정이 눈앞에 역력히 떠올랐다. 위층이 또 시끄럽습니까? 조용히 해달라고 말씀드릴까요? 잠시 후 인터폰이 울렸다. 충분히 주의하고 있으니 염려 마시랍니다. 경비원의 정갈이었다. 염려 마시라고? 다분히 도전적인 저희가 느껴지는 전원이었다. 게다가 드륵드륵 소리는 여전하지 않은가? 이젠 한번 싸워보자는 얘긴가? 나는 인터폰을 들고 다짜고짜 909를 바꿔달라고 말했다. 신호음이 서너 차례 울린 후에야 신경질적인 젊은 여자의 응답이 들렸다. 아래층인데요. 댁이 그런 식으로 말할 건 없잖아요.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요. 공동주택에는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잖아요. 난 그 소리 때문에 병이 날 지경이에요. 여보세요? 난 날아다니는 나비나 파리가 아니에요. 내 집에서 맘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나요? 해도 너무하시네요. 이틀거리로 전화를 해대시니 저도 피가 마르는 것 같아요. 절더러 어쩌라는 거예요? 하여튼 아래층 사람 고통도 생각하시고 주의해주세요. 나는 거칠게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뻔뻔스럽긴. 이젠 순 배짱이잖아. 소리내어 욕설을 퍼부어도 화가 가라앉지 않았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경비원을 사이에 두고 하신다더라 하며 신경전을 펼 수도 없는 일이었다. 화가 날수록 침착하고 부드럽게 처신해야 한다는 것은 나이가 가르친 지혜였다. 지난 겨울 선물로 받은 아직 쓰지 않은 실내용 슬리퍼에 생각이 미친 것은 스스로도 신통했다. 선물도 무게가 되는 법. 발소리를 죽이는 푹신한 슬리퍼를 선물함으로써 소리를 죽이려는 메시지와 함께 소리로 인해 고통받는 내 심정을 간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으리라. 사력 있고 양식 있는 이웃으로서 공동생활의 규범에 대해 조곤조곤 타이르리라. 위층으로 올라가 벨을 눌렀다. 안쪽에서 누구세요? 묻는 소리가 들리고도 10분 가까이 지나 문이 열렸다. 이웃 사촌이라는데 아직 인사도 없이 등등 준비했던 인사말과 함께 포장한 슬리퍼를 내밀려던 나는 첫마디를 뗄 겨를도 없이 우두망찰했다. 좁은 현관을 꽉 채우며 휠체어에 앉은 젊은 여자가 달갑잖은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 보았다. 안 그래도 바퀴를 갈아볼 작정이었어요. 소리가 좀 덜 나는 것으로요. 어쨌든 죄송해요. 도와주는 아줌마가 지금 안 계셔서 차 대접할 형편도 안 되네요. 여자의 텅 빈 허전한 하반신을 덮은 화사한 빛깔의 담요와 휠체어에서 황급히 시선을 떼며 나는 할 말을 잃은 채 슬리퍼 든 손을 등 뒤로 감추었다. 낭패. 아파트 출입문을 나서면서 층계 맞은편집 미니 엄마와 마주쳤다. 어디 가세요?
지나치며 가볍게 던지는 인사말이 아니었더라면 그녀가 아침 저녁으로 얼굴 마주치는 미니 엄마인 줄을 몰랐을 것이다. 햇빛도 없이 우중충하게 흐린 날 오후인데도 짙은 비에 선글라스로 얼굴로 반나마 가린 것이 낯선 탓도 있고 나대로의 생각과 걸음이 바쁜 탓이기도 했을 것이다. 쌍꺼풀 수술을 했나? 웬 난데없는 선글라스람? 나는 평소에 그녀답지 않은 모습에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미 엘리베이터 안으로 사라지는 그녀를 흘낏 뒤돌아보았다. 아파트 입구에서 또 무얼 주워오는지 커다란 고물 자전거 짐바지에 라면 박스 하나를 단단히 묶어 싣고 돌아오는 시아버지를 보았으나 고개만 숙여 보이고는 종종 걸음을 쳤다. 그만큼 마음이 급했다. 아침에 남편은 출근을 하면서 오늘 저녁 직장 상사인 김 이사의 집에 부부 동반 초대를 받았으니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했었다. 김 이사가 사는 히읗 아파트는 우리 아파트에서 2블록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 한 동네나 마찬가지이니 아무리 복마전 같은 저녁 시간에 교통 혼잡이라도 시간에 못 대일까 하는 걱정은 없었다. 선물이 문제였다. 이사 온 지 1년 가까이 된다니 집들이는 아닐 테고 필시 생일이거나 그 비슷하게 이름 붙은 날임에 틀림없었다. 오전 내내 신통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선물 주고받기나 인사치레가 생활습관이 되지 않은 탓도 있을 것이다. 견물생심이라고 일단 나가서 물건들을 볼 마음으로 그중 가까운 백화점에 나가는 길이었다. 1층부터 5층까지 동동거리며 훑어보았으나 예정한 금액에 넘치지 않으면서도 그럴듯한 물건은 눈에 띄지 않았다. 60평 아파트에 사는 부자라는데 어지간한 물건이 눈에 차기나 하겠는가. 하지만 내 분수에 넘치게 비싼 물건을 한다는 건 자존심의 문제도 있었다. 결국 두어 시간 헛걸음만 한 채 빈손으로 돌아왔다. 앞서 돌아오신 시아버지는 보이지 않았다. 아이들은 요구르트도 우유도 없다고 불평했다. 할아버지 어디 가셨니? 작업장에 나가셨어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큰아이가 손가락으로 천장을 가리키며 킥킥 웃었다. 나는 미니네 집 벨을 눌렀다. 우유 배달 아줌마는 집에 사람이 없으면 늘 앞집에 맡겨놓곤 하는 터였다. 문을 열어준 미니 엄마의 얼굴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왼쪽 눈두덩이부터 볼에 이르기까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고 손에는 계란이 하나 쥐어져 있었다. 멍을 사귀는 데는 날계란으로 문지르는 게 약이라던가 또 그래서 선글라스를 쓰고 다녔구나 하는 생각이 앞뒤 없이 떠올랐다. 아니 웬일이세요? 다치셨어요? 나의 놀람에 그녀는 기가 막히다는 듯 웃었다. 글쎄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봉변을 당했지 뭐예요? 말인즉슨 그랬다. 어제 신문에서 과소비 관련 기사를 읽은 것이 발단이었다. 청담동 로데오 거리의 가게에서는 외제 여자 속옷 한 벌에 250만 원이라던가 하는 기사를 읽으며 미니 엄마는 남편에게 한마디 했다. 당신 월급으로는 내 속옷 한 벌도 못 사겠구려. 그러자 그녀의 말을 빌면 그 공 같은 인간이 다짜고짜 그래 논밭 팔아 대학 공부하고 취직해서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일해도 옆에 내 빤스값밖에 못 번다. 소리치며 주먹질을 했단다. 단 한 방에 눈이 입꼬리 되었다고 연신 계란으로 문지르며 그녀는 덧붙였다. 미니 아빠가 화가 나게도 생겼지요 뭐. 그저 이 입이 방정이라. 신문마다 연일 기획기사로 다루어지는 일부 계층의 과소비 행태는 열심히 일하고 알뜰히 살아가는 대다수 보통 사람들에게 분노라기보다 허탈감과 패배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리라. 나 또한 그러하지 않았던가. 우유와 요구르트를 받아들고 돌아오니 현관에는 반짝반짝 윤이 나는 갈색 하이힐이 놓여 있었다. 의아해서 거실로 들어서는 내게 시아버지가 한박 웃으며 말씀하셨다. 봐라 훌륭하지? 멀쩡한 걸 쓰레기통에 버렸으니 주워와 손 좀 봤지. 뒤치기 좀 달았다고 버리다니. 굽을 갈고 약을 발라 닦으니 새것이 되었어. 애미 발에 맞으면 신고 아니면 누구든 발 맞는 사람에게 줘라. 여지껏 시아버지는 작업장에서 구두 수선을 하셨던 모양이었다. 구두뿐인가?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하신 시아버지의 눈에는 버려도 좋은 버릴 만한 물건은 아무것도 없었다. 평소 라면 봉지 하나 허투루 버리는 법이었고 평생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근검절약이 몸에 배어있는 분이긴 하지만 버린 물건 주워오는 것이 심해지신 것은 이태 전 아파트로 이사 오면서부터일 것이다. 살대 부러진 우산, 손잡이가 망가진 자전거, 손 건전지, 전기 스탠드 등등 새벽에 약수터로 물을 뜨러 나가시면서부터는 약수터 못 미쳐 부자촌으로 소문난 히읗 아파트도 그대도 지나치지 못하시는 모양이었다. 그 물건들을
모두 아파트 안에 들여놓을 수는 없는 일이어서 시아버지는 관리실에 양해를 얻어 옥상 귀퉁이에 작업장을 차리고 틈틈이 수선 작업을 하셨다. 죄고, 틀고, 뽑고, 받고, 붙이는 연장까지 마련하신 터여서 솜씨는 일취월장, 이제는 자동 우산까지 고친다고 자랑을 하셨다. 시아버지의 손을 거친 자전거가 벌써 8대라던가. 신문 배달 소년에게도 주고 친척집의 어린 애들에게도 나눠주었다. 그 많은 우산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빗길을 맨몸으로 가는 사람을 보면 기어이 불러세워 나눠주곤 하셨다. 주워온 운동화가 한 포대쯤이면 깨끗이 빨아 자전거에 싣고 보육원에 다녀오시곤 했다. 여느 날보다 일찍 들어온 남편은 선물 걱정을 하는 내게 꽃바구니를 하는 게 어떤가 말했다. 아, 나는 이 말을 탁 쳤다. 꽃바구니야말로 잘 키운 나무가 낫지 않는가. 그리고 베란다에 시아버지가 주워와 정성껏 키운 고무나무, 벤저민, 관음주, 동백 화분들이 즐비한 것이다. 모두 아파트 주민들이 키우다 실패했거나 실증이 나서 버린 것들이었다. 나는 그 중에서 가장 볼품 있고 싱싱한 관음죽을 골랐다. 청회색의 화분도 모양이 특이하고 큼직하여 장중한 멋을 풍겼다. 김이사 댁의 만찬은 특별히 영업부 사원들을 위한 것인 듯 남편의 직속 상사인 박 부장과 한 차장 등 안면이 익은 사람들이 부부동반으로 와 있었다. 화분을 맞들어 거실 입구에 내려놓자 김이사 부인이 뜻밖의 선물이란 듯 반색을 하며 거실 안으로 들어갔다. 어머, 이 귀한 걸. 안 그래도 아파트 생활이 삭막해서 화분을 들여놓을 참이었는데 정말 고마워요. 나무가 기품이 있다느니 기르기가 까다롭지 않아 좋다느니 의례적인 찬사들을 늘어놓는데 유독 박 부장 부인의 눈길이 집요하게 화분에서 떠나지 않았다. 뭔가 미심쩍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고 유심히 살피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김이사의 부인을 향해 입을 열었다. 저 사모님 혹시 기억나세요? 작년 집들이 하실 때 제가 관음죽을 가져왔는데 화분에 몽리라고 쓰여 있죠. 제 동생이 도자기 굽는 가마가 몽리 동원이에요. 동생이 직접 만들어 굽고 이름을 넣어 제게 준 작품이라 관음죽을 옮겨 심어 가져왔었지요. 그런데 지금 신대리가 가져왔으니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어요. 벌겋게 달아오르다가 굳어지는 김 이사 부인의 얼굴을 보며 나는 할 일 없이 낭패구나 라는 말만을 떠올리고 있었다. 필살로 형용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정서 함양과 교양을 목표로 발간한다는 취지를 가진 포켓용 월간지 한빛 편집부 직원들은 출근 시간을 훨씬 넘긴 10시가 되기까지 비어있는 나임수 편집부장의 자리를 보며 논의가 분분했다. 자신을 몰아내려는 분위기를 눈치채고 스스로 명예롭게 물러나려는 게 아닐까? 절대적으로 몰리니까 겁이 나서 그러겠지. 그 필설로 형용기 어렵게 노회한 늙은이가 스스로 물러난다고? 어림없어. 시간을 벌어 뒤통수를 치려는 거야. 자, 여러분들 서랍 정리하시오.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라고 의기양양하게 말할 텐데 뭘? 여러 사람이 모여 일하는 곳이라면 대개 집중적으로 미움이나 비난을 받는 인물이 있기 십상이다. 심리학자들은 인간 본성 속에 속죄양을 만들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다거나 과학적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하는 모양이지만 부장인 나임수 씨에 대한 집중적 비난과 성토에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우선 그는 하루가 다르게끔 변화하는 정보화 시대에 최첨단을 걷는 잡지 편집장 노릇을 하기에는 너무 늙고 낡았다.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사원들이 보기에 이미 50대 중반인 그는 완고한 보수주의자이며 썩은 나무둥치에 지나지 않았다. 물론 그는 그의 말대로 일생 종이밥을 먹고 산 전문 편집인이었지만 머릿속에 교과서와 참고서란 주부의 버시니 생활과 교양 따위 일본 책들 뿐이었다. 그가 처음 잡지 일을 배우던 초창기에 견본이자 귀감이 될 만한 것이 일본 잡지들 뿐이었을 테니 그럴 법도 하겠다 싶지만 말끝마다 일본 잡지들은 하고 내세우는 그의 의식적, 정서적 친일이 4.19 이후에 태어난 젊은 사원들에게 유난히 거부감을 일으키는 건 역시 당연했다. 공식적으로 부르는 그의 별명은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이었지만 기실 진짜 별명은 그 문장 뒤에 따라오게 되는 목불인견이었다. 그것은 그가 글을 쓸 때나 말할 때 애매하거나 힘들면 의뢰구사하는 구태의연한 문장이었고 한편 원고를 검토할 때의 태도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했다. 펜을 들면 그는 입 밖으로 혀를 내밀어 움직이거나 입술을 빠는 습관이 있었다. 펜과 혀가 동시에 즉 필설이 한 가지로 열심히 작동을 하는 것이다.
여하튼 그가 마지막 직장이 되기 십상인 이곳에서 누구에게나 무해무득 편안하고 교훈적인 토막글이나 쓰면서 의욕적인 젊은 사원들을 등 두드려 독려하는 것으로 족할 듯한데 필서를 다하여 편집 계획부터 기사의 토시 하나까지 정권을 장악하려 들었다. 애써 써온 기사에 붉은 줄을 박박 그으며 이게 어느 나라식 문장인가 순 번역투라 어색하기 짝이 없군. 도대체 문장을 모른다고 기자 채용해서 문장부터 가르쳐야 하니? 따위에 핀잔을 주어 탄탄한 문장력과 예리한 시각에 은근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원들의 반감을 사고 붕괴하게 만들었다. 대체 대한민국 교육이 어떻기에 대학 졸업자 글씨가 이 모양이며 한자도 제대로 못 쓰냐며 대놓고 핀잔을 주기도 했고 젊은 사원들은 기능과 능률이 우선인 이 시대에 필경사, 대서장이 노릇을 요구하느냐고 반발했다. 게다가 그는 인품 면에서도 별반 신뢰를 받는 편이 못 되었다.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찾아오면 접객용 의자에 앉아 어이 미쓰리 여기 커피 2잔 타오지 하고 명령을 내리거나 수시로 아름다움이 바로 여자의 생명이며 아름다움임을 강조하는 통에 당당히 공채 시험을 거쳐 들어온 여기자에게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거나 직장인으로서의 장래의 회의를 느끼고 나아가 여자로 태어나고 살아가야 하는 조건의 절망감까지 느끼게 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을 할 땐 침대에 눕는다. 조금 아플 수도 있다. 조금 피가 난다는데 이게 뭘까 미스김 하는 따위 퀴즈를 내고 얼굴이 홍당무가 된 미스김에게 미스김은 무슨 엉뚱한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수혈이지 뭐야 하며 빙글대곤 했다. 휴가 기간 중 쌍꺼풀 수술을 하고 출근한 미스 주에게 치마가 너무 길어 한 단 접어 올렸나 하고 이죽거리기도 했다. 각 사원마다 그에게 개인적 원한을 가질 이유는 다 있는 셈이었다. 하여 어제 퇴근길에 나임수 씨를 뺀 부원 6명이 부근 음식점의 회동, 무능과 무품위에 대한 성토대회를 갖게 되었던 것이다. 새술은 새 부대에 그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든가 아니면 그 밑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결의였다. 임수 씨의 부인으로부터 그의 교통사고 소식을 알리는 전화가 온 것은 12시 가까이 되어서였다. 어쩌녀 퇴근길에 동네 어귀에서 트럭에 치였다는 것이었다. 편집부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임수 씨가 살고 있는 변두리 동네의 병원으로 찾아갔을 때 그는 머리에 붕대를 감고 왼쪽 팔과 다리에 깁스를 한 채 누워 그들을 맞았다. 어디를 다쳤으며 얼마나 아픈가 묻자 그는 어떻게 아프냐 하며 아픔을 참느라 잔뜩 낯을 찡그리고 잠시 생각하는 기색이더니 필설로 형용할 수 없이라고 대꾸했다. 그러나 아무도 뒤이어 마음속으로 목불인견이라고 비아냥댈 수 없었다. 글쎄 그 어린 게 트럭 밑에서 꼬물꼬물 놀고 있는데 트럭 운전사인 애비는 그것도 모르고 부릉부릉 시동을 거는 거야. 발치 않은 트럭 밑에 뛰어들어 아이를 끌어내고 미처 몸을 빼지 못해 다쳤노라고 띄엄띄엄 상황 설명을 하는 그의 말을 들으며 그들은 필설로 형용기 어려운 느낌을 받았던 것이다. 한밤의 불청객. 소리치거나 서툰 짓 하면 가만두지 않겠노라는 협박이 아니더라도 어둠 속에서 낯선 자의 침입을 알아낸 순간 벌써 굳어버린 혀는 반 벙어리처럼 욱욱 치밀어 오르는 비명을 누르고 목구멍을 막아 호흡조차 어려운 지경이니 언감생심 소리쳐서 도둑을 쫓아냈다거나 기세를 발휘해 잡아보겠다는 엄두가 낼 수 있으랴. 익숙한 몸놀림으로 양복장 안에 넥타이를 꺼내 남편의 손발을 묶던 사내가 좀 가만 있지 않고 왜 이렇게 떨어대는 거야? 라고 핀잔조로 내뱉은 것으로 보아 남편의 정황 역시 의지와는 무관하게 와들와들 떨고 있는 내 쪽과 다를 바 없는 모양이었다. 누구세요? 왜 이러는 거예요? 무력하고 가냘픈 항변을 더듬대는 것으로 간신히 가장으로서의 남자로서의 존재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든 다 가져가도 좋으니 목숨만 살려주시오라는 사정을 하지 않는 것은 최소한의 품위, 자존심을 지키려는 안간 힘이리라. 남편을 묻고 입에 널쩍한 테이프까지 붙인 사내는 서두르는 기색 없이 내 손발을 묶었다. 밤손님은 2명이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바깥빛을 통해 한 걸음 떨어진 곳에서 길고 비죽한 쇠붙이를 우리 부부에게로 향해 겨누고 선 사내와 쪼그리고 앉아 열심히 나를 묶고 있는 또 다른 사내의 모습을 보며
나는 참으로 멍청한 생각만을 반추하고 있었다. 이게 꿈이 아닐까? 폭력배와 강도가 제 세상을 만난 무법천지가 되었다고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실잠 없이 떠들어대도, 또한 새집 짓고 이사하면 을에 신고식을 치르기 마련이라는 사람들의 말도 남의 일로 치부하지 않았던가? 어떻게 내 집 안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잠자리에서 도둑이 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반사적으로 나를 지배한 것은 폭행, 살인 따위 대중매체로 길들여진 상상력이었다. 모르는 결에 잠옷 단지부터 단단히 여미고 옷자락을 끌어당겨 드러난 다리를 가렸다. 살인이란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폭행이란 단순히 구타를 뜻하는 것만은 아니게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의 행동거지가 거칠 바 없이 익숙한 것으로 보아 그들은 우리 부부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잠을 깨우기 훨씬 전부터 들어와 있어 방의 어둠을 익히고 있었음에 틀림없었다. 목전의 위험을 모른 채 흉기와 폭력과 음험한 음모 앞에서 무방비 상태로 잠든 우리의 얼굴을 잔인하게 비웃으며 지켜보았으리라는 상상은 또 다른 보다 근원적인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어찌 비단 한밤의 침입자 앞에서뿐이랴. 토대와 울타리가 든든하고 안전하다고 믿는 나날의 생활, 우리의 생이란 거친 삶과 운명 앞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허약한 것인가. 좀 답답하겠지만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얌전히 있으라고. 사내는 우리 부부를 방 한 구석에 몰아붙이고 얇은 누비 이불을 덮어씌웠다. 전등 스위치에 울리는 소리가 들리고 이불 속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들었다. 입을 막힌 남편의 거친 콧소리에 섞여 함부로 장롱문, 서랍장 열어 젖히는 소리, 옷가지들을 들쑤셔대는 소리들이 눈에 보이듯 환히 들려왔다. 이게 뭐 아무것도 없잖아. 겉만 고대 광실로 번지를 하지. 속은 텅텅 비었어. 에이, 재수 못 붙었어. 공쳤잖아. 잔뜩 볼멘 소리로 투덜대는 사내의 소리에 나는 부르르 몸을 떨었다. 손발 묶여 꼼짝 못하는 남편이 자꾸 내게 어깨를 비비대며 입안에 소리를 내려고 애쓰고 있었다. 필시 멋이든 스스로 다 내주어야 무사할 테니 그렇게 하라는 뜻이렸다. 한밤중 부들부들 떨며 기척 없이 숨어들어 은수저나 라디오 따위 혹은 빨랫줄에 옷가지 등을 걷어가고 꼬리를 잡힐까 두려워 비방으로 대변을 누워놓고 황황히 달아나던 옛 도둑의 풍습이 차라리 낭만적으로 생각되는 이 즈음의 험한 세태였다. 예상한 만큼의 금품이 나오지 않으면 무슨 짓이든 끔찍한 화풀이를 하고 간다지 않는가. 그까지 구닥다리 카메라는 왜 챙겨? 뭐든 돈 될 걸 찾아보라고. 휴지통 쏟아봐. 장롱 밑에 걸레뭉치 같은 거 있는지 살펴보고. 액자대에 수표 숨기는 건 옛날식이야. 요새 부자들 현금 폐물 감추는데 얼마나 지능적이라고. 귀중품일수록 눈속임으로 허술하게 두더라니까. 아무리 뒤져도 그들이 원하는 건 가져갈 수 없으리라는 것이 새로운 두려움과 절망감으로 엄습했다. 이미 그들 눈에는 물건으로 보이지도 않을 탁상 시계, 국산 카세트, 10년이나 쓴 캐논 카메라, 그리고 아이들 교육 보험 증서와 노후 대책 보험 증서, 폐물을 가질 만한 여유도 치위도 없어 그 흔한 진주 목걸이도 하나 없었다. 아줌마, 돈 보석 죄다 어디 뒀어요? 성질 돋우지 말고 순순히 내놓는 게 좋을 거요. 이런 부잣집에 돈이 없다니. 양복장 윗 선반 구석에 구슬백 있어요. 그 속에 애들 돌반지 너댓 개 있고 화장대 서랍 속 지갑에 찬거리 사고 남은 돈 7,000원인가 있고 내일이 봉급날이라 정말 돈이 없어요. 댁들 말했다시피 속빈 강정이고 빚 좋은 개살구라고요. 은행 융자 사채 끌어들여 간신히 집 뼈대만 세워놓고 지하실 위층 미리 쇳돈 빼서 지었다고요. 정말이에요. 우리를 너무 욕하지 마쇼. 세상에 도둑놈 되려고 나온 놈들이 어디 있답디까?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해요. 다 세상에 고르지 못한 탓이지요. 차후라도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돕고 싶어요. 그럼 내일 저녁 다시 올 테니 봉급 봉투째 넘겨주겠소? 마음에 없는 말 관두쇼. 어쭈 아줌마 사진 보니 예쁜데 몸매도 아담하고 온 방안을 잊었듯 뒤시며 여유작작 뻔뻔스럽게 이죽거리던 사내들의 눈길이 화장대 위에 놓인 남편과 나란히 지난 여름 해수욕장에서 찍은 사진에 가 닿은 모양이었다. 어떻게든 인간적으로 대화를 터서 무사히 위기를 넘겨보려던 나는 대번에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이불 속에서 필사적으로 말했다. 사진이 잘 나온 거지 실제로는 정떨어지게 못생겼다고요. 뚱뚱하고 늙어 빠지고 그건 옛날 사진이에요. 제발 점잖게 가세요. 절대 신고도 안 하고 소문도 안 낼 테니 믿고 가시라고요.
오늘 밤 완전히 공쳤어. 우라통 터지는데 불이나 확 싸지르고 톡 낄까? 그들은 마지막 위협을 던지고는 방을 나갔다. 발소리가 마루로 이어 현관문 밖으로 사라지자 남편이 들쓰고 있던 이불을 발로 걷어차며 우우 막힌 소리를 질렀다. 손이 묶인 터라 나는 입으로 남편의 입을 봉한 테이프를 뜯었다. 옆에 내가 그 경황에 너스레라니.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소리는 안 해. 입이 열린 남편의 일갈이었다. 무사히 위기를 넘겼다는 안도감에 다른 표현이리라. 태권도 검도 유단자면 뭐래? 이불 속에서 꼼짝도 못했잖아. 나도 지지 않고 대거리를 하며 몸을 기웃든 기울이려다 폭삭 주저앉았다. 나를 무너뜨린 것, 그것은 극심한 긴장 뒤에 이완이나 파렴치한 불청객에 대한 뒤늦은 분노라기보다 소심하고 비겁한 우리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모멸감 등등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밝은 달빛 아래 드러난 이불 위에 찍힌 더러운 구두 자국들, 그리고 짐승처럼 묶여 끙끙대는 우리의 모습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양식의 한 상징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고장난 브레이크. 제36회 한빛여고 동창회원 수첩이 우송되어 온 것은 뜻밖의 일이었다. 여고를 졸업한 이래 25년이 되는 지금까지 동창회에 나가본 적도 없거니와 교분이 이어지는 동창그룹도 없던 터. 게다가 결혼과 그 후에 찾았던 이사까지 꼽아본다면 주소 변경 횟수를 자신도 다 기억하지 못하는 바 그 긴 세월을 추적하여 행방을 알아낸 동창회 조직의 정보망이 거대한 탐지기처럼 경이롭게 느껴지는 명옥이었다. 하긴 명옥 자신은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혹시 우연히 마주친 동창에게 주소와 전화번호를 준 적이 있는지도 모를 일이긴 했다. 제법 명문으로 이름난 사립여학교이니 동창회 모임도 의당 활발하련만 명옥은 한 번도 동창회 모임의 연락을 받은 적이 없었다. 서로 받았다 해도 관심밖의 일이었을 것이다. 사는 일이 바쁘고 연년생의 새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일에도 숨이 가빠 되돌아보거나 옛 친구들을 그리워하며 찾을 겨를이 없었다는 건 한갓 구실일지도 몰랐다. 흔히들 꿈 많은 시절이니 인생의 봄이니 하고 상찬하는 여고 시절이란 그녀에게 있어서 돌이켜 생각해보기도 싫은 쓰라림이었고 참담하고 초라한 공간이었다.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 있으랴고 시인은 비통하게 절규했지만 명옥에게는 명문의 이름에 걸맞게 우수하고 부유한 아이들 틈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화려한 재능도 미모도 뛰어난 두뇌도 갖추지 못한 열등감, 초라함, 쓸쓸함 따위의 수식이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시간들이었다. 요즘 아이들이야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지 않느냐고 당당히 따지고 든다지만 그 시절 감색 제복이 상징하는 바 평가와 판단의 기준 역시 성적이었고 당연히 인생살이의 우열은 성적순으로 매겨지는 듯했다. 지금의 이 자리, 평균치의 상식과 조건을 갖춘 남편과 특출하진 않아도 탈 없이 자라나는 아이들, 조금 옹색하다 싶은 아파트와 고기 한 근을 사는 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하는 빠듯한 생활규모, 가 자신이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지점이라 여기며 불만 없이 자족할 수 있는 것도 그 시절 성적표에 매겨진 점수에 은연중 자기의 크기를 한정시키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학과 평균 점수 65점이면 인생의 점수도 65점을 넘을 수 없으리라는 분홍 물감은 어느 물에 풀어도 분홍색이고 검은 물감은 검은색일 뿐이라던가 25년 전으로 되돌아가 다시 살아보니 차라리 25년 후로 멀찍이 물러앉아 팍 늙어버리는 게 나으리라고 여고 시절의 진저리를 치면서도 수첩에서 장용숙의 집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게 된 것은 세월이 약인 탓도 있을 것이다. 고 이때 짝꿍, 눈이 크고 목소리가 커서 왕방울, 이빨은 소리 잘해서 칼침, 떠버리, 또 하나는 뭐였더라. 아주 꼭 들어맞는 것이었는데 하여튼 별명이 많았던 친구였다. 수업시간이면 교과서 안에 전해린 이며 헤르만 헤세의 책들을 숨겨 읽고 시험 공부에 여념이 없는 아이들을 향해 점수벌레, 단세포 동물들, 선생들을 향해선 지식상인 속물들이라고 함께 비웃던 관계였다. 다른 아이들이 과외를 받고 학원 강의를 듣는 방과 후에 둘이 할 일이 없이 명동 충무로거리를 쏘다니며 수의, 감색제보을 벗게 될 해방의 날을 손꼽아 보던 기억도 있었다. 전화기의 번호판을 하나씩 누르며 명옥은 손끝이 떨리는 긴장과 흥분을 느꼈다. 신호음이 떨어지고 착 가라앉은 중년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장형숙 씨 댁인가요? 한빛여고 나오신. 기집애, 네가 형숙이니? 나 명옥이야. 2학년 때 짝이었잖아.
전화 받는 형숙의 목소리가 대번에 한 옥타브 올라갔다. 어머머머머, 네가 웬일이니? 기막혀라. 이게 25년 만이지? 집이 어디야? 뭐라고? 지척에 살면서 이렇게 몰랐다니. 당장 만나자. 이제부터 연지군지 찍고 분단장 해도 1시간 후면 도착할 수 있어. 참 너 화장 예쁘게 하고 있더라. 친구의 늙은 얼굴 보면 꼭 내 얼굴 보는 것 같아서 서글퍼지더라고. 전화를 끊고 명옥은 급히 집안을 치우고 화장을 하고 일하기에 불편해서 평소에는 입지 않은 보랏빛 홈드레스를 꺼낸 채 다림질도 못하고 입었다. 1시간 후 형숙은 파운드 케이크와 술에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나타났다. 현관에서 그녀들은 얼싸 안을 듯 수선스럽게 인사를 나누었다. 어머나, 넌 옛날 그대로구나. 하나도 안 변했어. 어쩌고 하면서도 내심 몰라보게 늙고 변해버린 서로의 모습에 놀랐다. 차를 끓이고 과일을 깎는 내내 그네들은 서로의 근황 소개에 바빴다. 형숙의 남편은 시중 은행의 과장으로 딸만 둘이고 34평짜리 주공 아파트에 산다고 했다. 남편이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고 명옥이 말하자 형숙은 깔깔 웃었다. 너 미술 선생님 짝사랑하더니 결국 선생 부인이 되었구나. 그때 너 짝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평생 그 선생님 생각만 하면서 독신으로 살겠다고 했지? 아침마다 교무실에 그 선생님 책상 위에 몰래 꼭 꽂아놓고 도망 나오고 선생님이 끝내 밤마다 다니면서 누가 이따위 짓 하느냐고 호통 쳐대고. 내가 언제 그랬니? 명옥은 온몸이 스물거리는 듯한 부끄러움과 명구스러움에 얼굴을 붉히며 궁색하게 부인했다. 얘는 시치미 떼긴 그 사건의 주인공이 너라는 건 우리 동창들 중 모르는 애가 없는데 그뿐이니? 내가 선생님의 열렬한 독자예요 하며 줄기차게 편지 써 보내던 소설가는 어찌 되었니? 한 번이라도 답장은 받아 보았니? 또 30살이 되면 자살하겠다고 그랬지? 그리고 형숙의 기억력은 놀랄 만큼 무섭고 집요했다. 명옥이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특히나 수치스러운 일들을 시시콜콜이 들추어내어 그 편린들을 모아 맞추면 결코 되살리고 싶지 않은 그 시절 그녀의 모습이 아득한 망각의 세월을 헤치고 현실로 걸어 나오는 것만 같았다. 명옥은 마치 때에 묻은 속옷을 보이고 있는 듯한 부끄러움을 느끼며 순간적으로 형숙을 물은 자신의 실책을 나무랐다. 결국 그녀가 알고 있는 것은 그들이 공유했던 공간 속에서의 자신의 모습일 뿐인 것이다. 옛 얘기를 한바탕 끝낸 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다음 말을 잇기 위한 휴지의 시간이 아닌 그들이 서로 알지 못하는 세월에 부닥치고 침몰하고 변모되어온 25년간의 공백이었다. 점심때가 되어 중3짜리 딸아이가 돌아왔다. 시험기간이어서 단축 수업이 된 것이다. 어머, 아주 날씬하고 예쁘구나. 아빠가 미남이신가 보다. 엄마 모습은 하나도 없네. 공부하기 힘들지. 너희 엄마가 오죽 안달을 부릴까. 원래 공부가 신통치 않던 사람들이 자식들에겐 극성을 부리는 법이야. 도둑놈들이 제 자식 손버릇 심하게 감독하는 것과 같아. 인사를 하는 딸아이를 보자 형숙이 호들갑스럽게 감탄사를 늘어놓았다. 사람들은 절더러 엄마를 쏙 뺐다고 하는데요. 엄마는 공부도 잘하셨다던데요. 딸이 생글생글 웃으며 대답했다. 천만에 학교 다닐 때 내 엄마는 내가 잘 알지. 키는 지금도 작지만 뚱뚱하고 오종종하고 뭐 볼품 있었게? 엄마 별명이 죽은 게 박사에다 땅콩이었단다. 공부를 잘했다는 것도 낭설이야. 얘 공부가 인생의 전부냐고 하면서 연애 소설이나 읽고 시험 땐 연필 굴려 마치고 말릴 엄두도 내지 못하고 속사포처럼 쉴 새 없이 쏘아대는 형숙을 넋없이 바라보며 명옥은 비로소 끝내 생각지 않던 그녀와의 또 한 가지 별명을 기억해낼 수 있었다. 고장난 브레이크.